스웨덴에서 멸종한 동물로부터 RNA를 세계 최초로 복원하는데 성공해. RNA가 복원되면서 멸종한 태즈메이니아 주머니 늑대의 복원이 코앞까지 다가와. 멸종된 지 오래된 도도새, 매머드 등 심지어 공룡까지 보게 수 있을지도 몰라. 누워서 유튜브를 보는 지금 이 순간에도 멸종된 동물들을 복원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2022년 6월 25일 생전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새끼 매머드 미라가 발견돼. 매머드 미라가 이렇게 완전하게 보존된 상태로 발견된 건 처음이라고 말했어. 현지 금광 광부들은 21일 캐나다 북서부에서 땅을 파헤치고 있었어. 바로 그 순간 꽁꽁 얼어붙은 얼음 속에서 새끼 매머드가 발견된 거야. 이 매머드는 암컷이며 약 3만 년 전 빙하기에 생존하다 죽은 것으로 추정돼. 온몸과 털 등 그대로 얼어붙은 채 보존되었어. 북미에서 발견된 가장 완전한 매머드 미라라고 해. 약 4,000년 전 멸종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 매머드는 수십 년간 세계가 복원을 하려는 동물 중 하나야. 현대 기술로 매머드 복원해내면 진짜 신기하겠는데? 맞아. 이 새끼 매머드 미라의 발견으로 매머드의 복원이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 매머드는 빙하기를 대표하는 동물로 잘 알려져 있어. 그러나 우리가 흔히 아는 이 매머드의 모습은 일반 매머드가 아니라 털 매머드야. 실제로 털 매머드는 아시아 코끼리와 비슷한 크기였다고 해. 진짜 매머드들은 크기도 훨씬 크고 털도 별로 없었을 거라고 해. 빙하기 때에도 잘 적응했는데 어쩌다 멸종하게 됐는지는 아직도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어. 그러나 올해 3월 외국의 연구진이 매머드 유전자 조합의 핵심 재료인 줄기세포를 배합하는 데 성공해. 매머드 세포의 DNA를 코끼리 배아 세포에 이식한 뒤 코끼리 매머드 수정란을 만들려는 거야. 실제로 아시아 코끼리와 매머드는 DNA 구성이 99.6% 일치하거든. 연구진은 상아를 노린 인간의 욕심으로 멸종된 매머드를 우리의 손으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러나 과학계에선 윤리적 문제로 인해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 새로운 종을 임신하는 코끼리들은 건강상의 문제를 겪을 수 있거든. 실제로 매머드를 얻기 위해 수많은 코끼리들의 희생이 따라올 수도 있어. 거기다 인간의 사냥 때문에 멸종했는지 확실하지도 않거든. 그리고 무엇보다 매머드와 코끼리 사이에서 태어난 생물이 매머드가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어. 아예 새로운 종이 탄생해버릴 수도 있는 거야. 그래도 매머드가 살아 움직이는 게 가능하다면 죽기 전에 꼭 한번 보고 싶어. 실제로 미국 생명공학 기업 컬라슬은 2028년까지 털 매머드와 비슷한 코끼리가 태어나게 하겠다고 밝혔어. 복원한 뒤 털 매머드 떼를 북극권 툰드라 지대에 방사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해. 이제 4년 남았는데 한번 기다려보자 꿀. 호랑이의 무늬와 늑대 얼굴, 악어의 입, 캥거루의 주머니까지 가지고 있는 동물이 있었어. 바로 타이라신이야. 틸라신, 태즈메이니아 늑대, 태즈메이니아 호랑이, 주머니 늑대라고도 불려. 이 주머니 늑대는 환경 변화와 인류에 의해 태즈메이니아 섬에만 살고 있었어. 그들은 인간에게 별 피해를 끼치지 않았어. 그러나 주머니 늑대가 양을 해친다는 누명을 뒤집어 쓰게 돼. 누군가 의도적으로 거짓 정보를 유포시킨 거야. 그렇게 주머니 늑대는 사냥당하고 생포돼. 주머니 늑대를 멸종시킨 건 아무런 이득도 없는 의도적 멸종 사업이었어. 뒤늦게 인간들이 동물원에서 번식 시도를 했지만 모두 실패하게 돼. 결국 1936년 마지막 남은 주머니 늑대가 폐사하며 멸종하게 돼. 이 영상은 마지막 주머니 늑대의 영상을 최근에 컬러화시킨 영상이야. 늑대를 닮았으면서도 주머니와 호랑이 무늬가 있어서 굉장히 개성있는 외형을 하고 있어. 더 놀라운 건 이렇게 입을 크게 벌릴 수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뱀이나 악어와 비슷했다고 해. 심지어 두 다리로 일어서서 캥거루처럼 뛰어다니는 경우도 있었어. 최근에 아직 살아있다는 목격담이 이어져 오고 있지만 정확한 근거는 없어. 공식적으로 멸종된 동물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주머니 늑대는 자연적으로 도태되어 멸종된 동물이 아니잖아. 인간의 힘에 의해 멸종한 불쌍한 녀석들이야. 그로 인해 많은 연구진들이 이 타이라신 복원을 위해 힘쓰고 있어. 실제로 호주 멜버른 대학 교수, 하버드 유전공학자, 기업가가 모여 생명공학 기업 콜로설을 설립해 타이라신 복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 놀랍게도 최근 132년 된 주머니 늑대의 표본에서 RNA를 추출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거든. 이 RNA를 통해 주머니 늑대의 유전자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다고 해. 연구진은 타이라신의 가장 가까운 친척인 살찐 꼬리 두나트에게서 세포를 추출해 유전자 편집 기술로 타이라신 세포로 변환시킬 계획이라고 말했어. 그럼 살찐 꼬리 두나트에서 타이라신이 태어날 수 있는 거야. 2030년 안에 멸종한 타이라신을 볼 수 있게 될 거라고 말했어. 그러나 여전히 기술력은 갖추어도 윤리적인 문제가 따라오고 있어. 멸종한 동물 복원이 옳지 않다고 보는 의견도 많거든. 옳지 않은 일은 복원이 아니라 무분별하게 타이라신을 학살한 게 옳지 않은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인간 때문에 멸종된 동물들은 다시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어. 이미 멸종된 동물 복원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멸종 위기 동물부터 잘 보호했으면 좋겠어 꿀. 영화 아이스 에이지에도 등장했던 이 동물은 스밀로돈이야. 이름의 뜻은 양날의 칼 이빨로 큰
크고 긴 송곳니에서 유래됐어. 신생대 플라이스토세 전기부터 홀로세 전기까지 살았던 검치호 중 대표적인 녀석이 바로 이 스밀로돈이야. 검치호 호랑이 하면 대부분 이 녀석을 떠올려. 이 큰 송곳니 덕분에 멸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기가 정말 많아. 그런데 사실 이 송곳니만으론 원래의 모습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이 사진 한번 봐봐. 이게 어떤 동물의 두개골인지 한번 맞춰봐. 바로 하마야. 만약 외계인이 하마 두개골을 발견한다면 이런 생명체를 떠올릴지도 몰라. 그러나 이 스밀로돈의 신체 구조를 보면 균형이 굉장히 잘 잡혀있어. 고양이과 동물들처럼 힘과 민첩성이 좋았을 거라고 해. 그런데 놀라운 건 골격 및 신체 구조는 하이에나와 유사해. 유독 튼튼한 앞다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뒷다리, 짧은 꼬리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호랑이처럼 뛰어오르는 능력이나 민첩함은 다소 떨어졌을 거라고 추정되고 있어. 그런데 연구진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 이 스밀로돈의 두개골 실험 결과 예상되는 무는 힘이 100kg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야. 보통 사자가 300에서 400kg까지 무는 힘을 가지고 있거든. 이 정도 힘은 대형견보다 낮은 힘이었어. 거기다 큰 송곳니를 가지고 있어서 이가 부러지지 않기 위해 더 약하게 물었을 거라고 해. 너무 길고 두꺼워서 충격에 쉽게 부서질 구조거든. 심지어 이 이빨을 잃으면 사냥 능력을 잃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럼 이 스밀로돈은 어떻게 그런 오랜 세월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걸까? 바로 찌르는 동작이야. 강력한 앞발로 먹잇감을 붙잡은 뒤 송곳니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 찍으며 사냥한 거야. 오늘날 호랑이처럼 송곳니로 먹잇감의 급소인 경동맥을 찔러 뇌로 가는 혈액을 단번에 차단한 거지. 그럼 이런 강력한 송곳니를 받쳐줄 게 필요한데 아래턱으로 위턱을 받쳐주긴 힘들어. 그래서 학자들은 먹이를 바닥에 눕혀놓고 위턱과 이빨로 칼처럼 찌르며 사냥했다고 말했어. 더 놀라운 건 굉장히 유연한 턱 근육과 턱 관절 덕분에 입을 최대 130도까지 벌릴 수 있었다고 해. 그건 아나콘다 같은 거대 뱀들에게서 볼 수 있는 방식이야.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들소, 사슴, 매머드 등 다양한 동물들을 사냥했을 거라고 추측되고 있어.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고 스밀로돈의 서식지는 더 늘어났어. 그럼 스밀로돈은 도대체 왜 멸종을 하게 된 걸까? 바로 당시 존재했던 인류 때문이었다고 해. 당시 살았던 사람들이 대형 초식 포유류를 무자비하게 사냥하고 멸종시켰거든. 대형 초식 동물들을 잡아먹는 스밀로돈에겐 치명적인 타격이었던 거야. 놀랍게도 당시 살았던 육식동물 아메리카 사자, 불독곰, 다이어 울프도 비슷한 시기에 멸종했다고 해. 쟤는 밥 먹다 혀 씹으면 피나는 게 아니라 관통하겠네. 야, 너는 그런 생각부터 하냐? 그런데 1만 년 전 대멸종의 원인이 인간의 선조였다는 게 좀 놀라운 것 같아 꿀. 물론 이것도 수많은 가설 중 하나이지만 말이야. 모리셔스 섬에 서식하고 일반 닭보다 10배 정도 컸던 이 새는 도도새야. 이 새는 날개가 있음에도 날지 못했어. 아니, 애초에 날 필요가 없었어. 그들이 사는 모리셔스 섬에는 그들을 위협할 천적이 없었거든. 그런데 어느 날 유럽의 선원들이 모리셔스 섬에 정착하게 돼. 당시 인간과 도도새는 처음 마주쳐. 천적이 없고 호기심이 많은 도도새는 사람이 신기해서 선원들을 졸졸 따라다녀. 그러나 당시 환경보호, 동물과의 공존 필요성을 몰랐던 뱃사람들은 도도새의 머리를 내리치고 잡아먹었어. 덩치도 커서 고기의 양도 많았거든. 특히 당시 선원들은 질 나쁜 범죄자, 해적들이 주로 하는 직업이었다고 해. 그렇게 인간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 과정에서 쥐, 돼지, 원숭이, 개, 고양이 등 다양한 포유류가 배를 통해 이 섬에 들어오게 돼. 이미 개체수가 많이 줄어있던 와중에 결국 도도새는 인간들의 손에 멸종하게 돼. 더 놀라운 건 인간들에게 발견된 지 단 100년 만인 1681년에 멸종했다는 거야. 심지어 도도새는 맛도 없었다고 해. 도도새는 인간들을 믿고 좋아해서 따라다녔는데 그 믿음에 인간들이 배신을 해버린 거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런 말을 했어. 진실로 인간은 동물의 왕이다. 인간의 잔혹함을 능가할 동물이 없기 때문이다. 지구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인간이다. 정말 그럴지도 몰라. 그런데 작년 1월 유엔 산타크루즈 대학과 과학자들이 유전자 편집 기술을 기반으로 이 도도새 복원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어. 덴마크 자연사 박물관에서 찾아낸 도도새 표본에서 추출한 DNA로 도도새의 게놈 서열 분석에 성공했다고 해. 복원에 아주 중요한 발걸음을 한 거야. 만약 이 도도새 복원에 성공한다면 인류가 멸종한 동물을 되살린 첫 사례가 될 거라고 해. 만약 이게 성공한다면 영화 속 쥐라기 공원도 현실이 될지도 몰라. 몸 길이 6m 정도의 코끼리 같은 몸과 넓은 주걱턱을 가진 이 동물은 플라티멜로돈이야. 마치 AI가 잘못 그린 코끼리같이 생겼어. 저 넓은 주걱턱으로 늪이나 연못에 들어가 수생식물을 건져 먹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어. 거기다 코끼리처럼 기다랗고 유연한 코를 가졌다고 해. 코끼리가 아니라 입끼리 아니야? 몸통까진 코끼리 같은데 턱은 일반 코끼리랑 달라. 이 플라티멜로돈은 아프리카 유라시아 대륙 북아메리카에 서식했어. 넓은 턱 끝에는 평평한 이빨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빨로 나무의 줄기를 끊어먹거나 땅을 파기도 했다고 해. 너무 신기하게 생기지 않았어? 이 플라티벨로돈의 복원들을 보고 떠오른 동물이 있었어. 바로 긴 코를 가진 메기야, 테이퍼라고도 불려. 이 동물은 멧돼지나 코뿔소와 비슷한 체형에 코끼리 같은 머리를 하고 있어. 지금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동남아시아 등 다양한 국적에서 볼 수 있어. 꼭 이 맥과 비슷한 것 같아. 은근 나랑도 닮았다 꿀. 이 테이퍼와 코끼리가 합쳐진 모습이 바로 멸종한 플라티벨로돈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 이 동물은 마이오세 후기에 멸종했어. 언젠가 복원이 된다면 실제로 꼭 한번 보고 싶은 동물 중 하나야. 지금 얘기가 꿀꿀이들 지식에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지금 보고 있는 이 작고 귀여운 새는 스티븐스 섬에 살았던 굴뚝새야. 이 새는 생태계 역사 속에서 굉장히 희귀한 새였어. 도도새와 마찬가지로 날지 못하는 새였어. 무서운 포식자도 존재하지 않고 먹이도 풍부해서 날개가 퇴화해버린 거야. 통통 뛰어다니며 이 굴뚝새들은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어. 그런데 어느 날 이 섬에 등대가 지어지게 돼. 그럼 등대를 관리할 등대지기가 필요하잖아. 문제는 그 등대지기가 자신의 고양이를 함께 데리고 섬에 들어온 거야. 그 고양이는 자유롭게 섬을 돌아다니며 무언가를 하나씩 물어왔어. 굉장히 특이한 무늬를 가진 새였어. 등대지기도 처음엔 그냥 고양이가 참새 같은 새를 물어오는 줄 알았다고 해. 그런데 처음 보는 종류의 새인 걸 깨달은 등대지기는 곧바로 표본을 만들어 영국 조류학자에게 보냈어. 놀랍게도 조류학자들은 모두 모여 이 새는 이미 멸종된 상태라 화석으로만 볼 수 있는 새라고 말했어. 멸종한 줄 알았던 굴뚝새가 이 작은 스티븐스 섬에 정착해 살고 있었던 거야. 학자들은 곧바로 섬에 전문가들을 투입시켜.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전문가들이 오는 동안 섬에 있던 스티븐스 굴뚝새들은 이미 멸종하고 말아. 날지 못하는 굴뚝새들에게 고양이는 그저 장난감에 불과했거든. 한 종족도 아니고 단 한 마리에 의해 멸종하게 된 거야. 애초에 그 섬엔 굴뚝새의 개체수도 많지 않았거든. 외래종이 이래서 무섭다 꿀. 맞아. 이 사건으로 인간이 멋모르고 데려온 외래종이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명확히 보여줬어. 이후 각 해양부서에서는 등대지기에게 웬만하면 고양이를 들이지 않도록 말했다고 해. 고양이가 스티븐스 굴뚝새를 멸종시켰지만 결국 고양이를 데려온 건 인간이니까. 실제로 2015년 호주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호주 고유의 포유동물 가운데 11%가 멸종됐는데 그 가운데 상당수가 유럽인들이 데려온 고양이, 붉은 여우 때문이었다고 해. 실제로 국내에서도 야생 고양이 수가 늘면서 철새들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시된 적이 있어. 오늘은 멸종한 동물들에 대해 알아봤어요. 반응이 좋으면 다음엔 털코뿔소, 메갈로돈, 여행 비둘기 등 다양한 멸종된 동물들도 알려드릴게요 꿀. 지구 역사상 가장 거대한 어류인 메갈로돈. 압도적인 크기로 당대 바다 생태계 최강위 포식자의 위치에 있었어. 그런데 과연 그 넓은 바다에 포식자가 메갈로돈 뿐이었을까? 당시 메갈로돈과 견줄 수 있는 생명체들이 더 존재했어. 누워서 유튜브를 보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의 화석이 발견되고 있어. 고대 해양생물 최강의 떡밥인 메갈로돈 대 리비아탄. 이 둘의 싸움은 국내나 해외 유튜브만 봐도 그 경쟁 구도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어. 괴물끼리의 매치업은 언제나 두근거림을 유발하지. 특히나 그게 실제로 존재했던 녀석들이라면 말이야.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 메갈로돈과 리비아탄 멜빌레이의 싸움에 대해 열광하는 이유는 뭘까? 바로 최강자인 줄 알았던 메갈로돈이 리비아탄보다 약했을 수도 있다는 주장 때문이야. 발견된 레비아탄의 유일한 표본은 머리 크기만 3m에 이빨 하나가 36cm, 몸 길이는 최대 17.5m라고 해. 오늘날 향유고래와 거의 같은 길이야. 일부 사람들은 메갈로돈은 상어, 리비아탄은 범고래라고 하기도 하는데 리비아탄은 턱이 좁고 이빨이 좁게 배치돼서 범고래와는 엄연히 달라. 이 리비아탄의 화석들이 고대 해양생물 덕후들을 열광시켜. 엄청난 크기의 턱과 날카로운 이빨들이야. 심지어 무는 힘이 메갈로돈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주장도 존재해. 그러나 이미 멸종해버린 두 생명체의 무는 힘을 정확히 측정할 순 없어. 거기다 육식고래의 턱 구조는 상어나 악어처럼 강한 턱 힘을 낼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고 해. 사실상 턱 힘은 메갈로돈이 압도적이었을 거야. 그래서 리비아탄은 추격전을 벌여 호흡을 방해해 익사시키는 전술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돼. 거기다 거대한 이빨과 턱으로 순식간에 물어 죽이는 거지. 정말 놀라운 게 이 리비아탄의 이빨 길이가 무려 36cm야. 티라노사우루스, 메갈로돈 이빨의 약 2배 크기야. 심지어 지금도 더 큰 이빨 화석이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해. 그럼 누가 이긴다는 거야? 그 시절로 돌아가서 직접 싸우는 거 보고 싶은데. 글쎄, 확실히 대답할 순 없겠지만
오늘날 맹수들을 보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어. 야생에서 강한 무기를 가진 맹수들은 서로를 잘 공격하지 않아.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면 굳이 리스크를 걸고 싸우지 않거든. 그래서 전문가들은 가급적 서로를 건들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어. 싸우다 다치기라도 하면 또 다른 포식자의 타겟이 될 수 있거든. 굳이 싸울 이유가 없었던 거지. 둘 다 자신만의 장점과 사냥 방식으로 잘 살아갔을 거야. 어쩌면 친하게 지내던 둘을 싸움 붙이는 건 오늘날의 우리들이 아닐까. 그래도 내 생각엔 메갈로돈이 유리하지 않아. 그런데 이 리비아탄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하나 있어. 바로 바다 크립티드의 대표적인 생물 레비아탄이야. 레비아탄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바다의 용이자 전설 속 바다 괴물이야. 형태는 주로 악어와 유사한 점이 많이 보이는데 날카로운 이빨, 뚜렷한 턱을 가지고 있다고 해. 실제로 신화적인 묘사가 더해져 이런 모습으로도 표현되고 있다는 거야. 일부 크립티드 전문가들은 공룡이나 거대 해양 파충류였을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어. 향유고래, 리비아탄의 후예 등 다양한 의견들도 존재해. 더 놀라운 건 서아시아, 아프리카와 유럽에도 존재하는 세계적인 크립티드라는 거야. 어쩌면 리비아탄 같은 육식고래의 모습을 옛날 사람들이 착각해서 이런 괴생명체가 탄생한 건 아니었을까. 확실한 건 리비아탄, 메갈로돈 둘 다 멸종해서 다행이다 꿀. 악마의 물고기라고 불리는 이 생명체 들어본 적 있어? 바로 둔클레오스테우스야. 대본기 후기, 지금의 북아메리카와 유럽 등지 원시바다에 살았던 판피어의 일종이야. 지금껏 발견된 판피어 중 가장 큰 축에 속하는데 머리와 몸 앞부분을 감싸고 있는 두터운 뼈판이 두께만 5cm야. 거기다 턱뼈의 가장자리가 이빨처럼 날카롭게 변형되어 있어. 이빨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입을 다물면서 날카롭게 갈린 거라고 해. 당시 최상의 포식자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심지어 자기들끼리도 싸웠던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어. 그렇게 둔클레오스테우스는 몸 길이 최대 10m에 몸무게 4톤까지 나갈 것이라고 알려지게 돼. 무엇보다 이 둔클레오스테우스의 가장 무서운 점은 바로 턱 구조와 치악력이었어. 4개의 근육으로 이루어진 독특한 턱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 이런 구조 덕분에 입을 굉장히 빠르게 열고 닫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지금 보고 있는 시청자들이 눈을 깜빡이는 속도와 맞먹는 속도였다고 해. 특히 입을 닫을 때 엄청난 치악력을 만들어낼 수 있어. 거대 개체를 토대로 한 시뮬레이션 결과 절지동물, 암모나이트 같은 갑옷 해양 생물들을 강한 치악력으로 깨부숴 사냥했을 것이라고 해. 그래서 고대 생명체 전문가들은 또 호기심이 생긴 거야. 신생대에 살았던 메갈로돈과 이 둔클레오스테우스가 만약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둔클레오스테우스가 갑옷도 엄청 단단해 보이는데 메갈로돈이랑 비벼볼만 하지 않을까? 맞아. 오히려 둔클레오스테우스를 더 무서운 고대 해양 생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나 메갈로돈이 훨씬 더 빠르고 민첩했을 것으로 추정돼. 반면 둔클레오스테우스는 두꺼운 골판갑 때문에 속도가 느렸을 가능성이 있어. 거기다 아무리 둔클레오스테우스의 치악력이 강력해도 상어의 치악력은 압도적이야. 그것도 상대가 역사상 가장 거대했던 상어라면 말 다 한 거지.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 충격적인 결과가 발표돼. 바로 둔클레오스테우스의 크기가 사실 과장되었다는 거야. 그동안 상어의 몸 구조를 바탕으로 크기를 쟀기 때문이라고 해. 2023년 러셀 엔젤먼 박사가 상대 성장 측정을 통해 더 정확한 크기를 측정했어. 그렇게 전체 몸 길이는 최대 4.1m, 몸무게 1.7톤 정도로 급 너프를 먹게 돼. 대본기에 살았던 척추동물은 5m가 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어. 그렇게 둔클레오스테우스는 역사상 최강의 둔클레오스테우스에서 짧고 뚱뚱한 둔클레오스테우스가 되어버린 거야. 이젠 정말 메갈로돈하고는 견줄 수 없게 된 거지. 아 뭐야, 생각보다 작고 귀여운 물고기였잖아.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둔클레오스테우스가 아직까지 살아있다면 너 정도는 한 입에 꿀꺽할 수 있다는 거야. 쥬라기 월드에서 압도적인 명장면을 만들어준 생명체 모사사우루스. 중생대, 백악기 후기,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남극 등 다양한 바다에서 높은 지위를 가졌던 생명체야. 몸 길이 최대 15m에 몸무게 최대 6톤으로 추정되고 있어. 거대한 덩치와 강력한 하악골, 단단한 이빨까지 암모나이트, 상어, 장경용, 심지어 같은 종인 모사사우루스까지 잡아먹었을 것이라 추정되고 있어.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 고대 해양생물 3대장으로 불리기도 한다고 해. 메갈로돈, 리비아탄, 모사사우루스로 말이야. 모사사우루스의 현존하는 친척은 뱀과 왕도마뱀, 바다뱀이라고 해.
대중매체에서 자주 등장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큰 인기를 가지고 있는 파충류야. 그런데 거대 해양 생명체라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 있어. 바로 메갈로돈과의 결투야. 절대 만날 수 없는 이 두 생명체가 싸우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토론은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어. 이들이 같은 시기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 수 없잖아. 그래서 그에 대한 답은 명확하게 낼 수 없어. 비슷한 크기에 둘 다 강점을 가지고 있거든. 어떤 환경, 상황에 따라 승패가 달라질 거야. 빠른 기동력을 가진 모사사우루스와 폭발적인 속도로 상대를 해치우는 메갈로돈의 싸움이잖아. 그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메갈로돈의 승리로 점치고 있어. 일부 사람들은 얕은 바다에서는 모사사우루스가, 깊은 바다에선 메갈로돈이 유리하다고 말하기도 해. 결국 실제로 싸워보기 전까진 모르겠지만 존재만으로도 우리에게 재밌는 상상을 준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존재들인 건 확실해. 난 그냥 모사가 멋있어서 좋은데 매번 메갈로돈이 이긴다고 하네. 뭐 실제로 둘이 만나도 서로 쫄아서 지나칠 것 같긴 해. 이건 외국의 한 유튜버가 재현한 모사사우루스의 소리야. 만약 고대 생명체를 복원해서 메갈로돈과 모사사우루스를 실제로 보고 싶은 사람들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꿀. 너 상어 중에 입이 톱니처럼 생긴 상어 있다는 거 알아? 바로 헬리코포리온이야. 1899년 러시아 우랄 산맥에서 최초로 발견됐어. 마치 암모나이트를 연상케 하는 나선형 골격을 보고 당시 학자들은 충격에 빠졌었어. 대체 이건 무슨 생명체야? 이 뼈의 위치가 아래턱인지 윗턱인지 등 지느러미인지 여러 의견이 나왔어. 그러다 2013년 조직 분석 결과 더 정확한 머리 모양을 복원할 수 있었어. 이 헬리코프리온은 주로 벨럼나이트나 오징어 종류를 빨아먹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해. 그 과정에서 만약 이 이빨로 씹어먹는 사냥 방식을 썼다면 턱과 이빨에 손상된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거든. 그로 인해 이 특이한 구조의 이빨은 먹이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몸 길이는 최대 8m로 고생대에 살았던 가장 거대한 해양 척추동물이라고 해. 현존하는 가장 가까운 친척으로는 은상어가 있어. 그럼 헬리코프리온도 메갈로돈이랑 싸울 수 있는 거야? 아니, 헬리코프리온은 메갈로돈의 크기와 체중보다 비교적 작아. 메갈로돈의 턱 힘이면 헬리코프리온은 꼼짝도 못하고 당할 수도 있어. 거기다 나선형 이빨 모양이 특이하기만 하지 메갈로돈의 거대한 이빨에 비하면 방어력과 공격력도 높은 편은 아니야. 물론 같은 시대에 살지 않아서 정확하게 확신할 순 없지만 메갈로돈이 헬리코프리온을 압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이 많아. 만약 헬리코프리온이 메갈로돈을 이기려면 메갈로돈이 선배님이라고 봐주거나 괴상하게 생긴 이빨만 보고 메갈로돈이 도망가는 경우일 뿐일 거야. 이 생명체가 존재했다면 메갈로돈쯤은 그냥 호로록 해버릴 거야. 1997년 남태평양과 남극해 사이 해역에서 정체불명의 소리가 녹음돼. 당시 전문가들은 해당 주파수는 대왕고래처럼 해양 포유류와 일치하다고 말했어. 문제는 그 크기와 거리를 계산했을 때 최소 에펠탑이나 피라미드만한 초거대 생물로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것이 정말 생명체가 맞는지 자연현상인지 여전히 말이 오가고 있어. 미국 해양대기청 노아는 남극의 빙산이 갈라지는 소리일 것이다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해. 그러나 블룹 소리가 녹음된 지역이 남극과 떨어져 있다는 의문점 때문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블룹이라는 존재를 쫓고 있어.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많은 블룹 상상도가 나오고 있는 거야. 심해 공포증 영상에 자주 등장하고 미스테리 채널들에서도 자주 다루는 주제이기도 해. 사실 215m 정도의 몸집이면 그 어떤 생명체들이 와도 삼킬 수 있는 크기야. 때문에 최상위 포식자 메갈로돈이 와도 블룹한텐 한입거리일 거란 거지. 그러나 블룹 역시 실제로 존재하는 생물체인지 215m가 맞는지 과학적으로 증거가 없어. 그래서 사실 메갈로돈도 기분 나쁠 필요는 없을 거야. 어쩌면 블룹 옆에 이름이 붙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메갈로돈이 강하다는 증거 아닐까. 전설 속 동물과 싸우는 실존했던 동물이잖아. 이후 미국 해양대기청은 블룹의 소리가 2번 다시 들린 적은 없다고 밝혔어. 대체 블룹은 왜 하필 그때 울음소리를 냈던 걸까? 더 깊은 심해에 또 다른 생명체가 있었던 건 아닐까? 해파리가 붙어서 따가웠던 거 아니야? 귀여운 상상이네. 그렇게 1997년 녹음됐던 이 소리만 남긴 채 블룹은 크립티드로 남게 돼. 그러나 블룹이 실제로 존재했다면 지금쯤 발견돼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 물론 심해는 인간이 전부 탐험하기 어려운 영역이지만 우리나라 백두산 천지 괴물처럼
러시아 브로스노 호수에도 유명한 크립티드가 하나 존재해. 처음 이 호수가 알려졌을 땐 수심이 43m였어. 그런데 얼마 뒤 호수 깊은 곳에서 최대 140m까지 내려갈 수 있는 공간이 발견돼. 더 놀라운 건 민물인데도 불구하고 바닷물고기가 살고 북미에서 사는 민물고기도 발견됐었다는 거야. 바다와 호수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통로가 있었던 거지. 그 안에 괴물이 한 마리 살고 있다고 해. 가장 유명한 전승은 13세기 킵차크 칸국의 시조 바투칸이 군대를 이끌고 노브고로드 침공에 나서는 도중 이 호수 앞에서 잠시 쉬고 있었어. 그런데 그때 거대한 괴수가 등장해 어마어마한 입으로 말과 병사를 잡아먹고 다시 깊은 호수 속으로 사라졌다고 해. 결국 바투칸의 군대는 진로를 돌리고 원정에 실패하게 돼. 당시 소련 정부는 근거도 없는 소문이라고 밝혔지만 호수 속에 괴물이 산다는 소문은 끊임없이 생겨났어. 심지어 2차 세계대전에서 저공 비행하던 독일군 비행기가 이 호수 괴수에게 잡아먹혔다는 소문도 있었어. 모든 목격담을 바탕으로 이 괴물은 브로스노 호수의 용이라고 불렸어. 그 모습이 마치 전설 속 용처럼 묘사되었거든. 그렇게 2002년 러시아의 연구팀이 직접 브로스노 호수로 찾아와 음파 탐지기를 이용해 호수를 확인하려 했어. 그런데 놀랍게도 호수의 바닥 근처에서 열차만한 물체가 발견돼. 물체는 움직이지 않고 바닥에 가만히 있었어. 놀란 과학자들은 약한 폭발로 물체를 건드려. 그러자 물체가 조금씩 위로 올라왔어. 그러나 수면 위로 완전히 떠오르진 않았다고 해.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거대한 장경룡이나 용광류가 아직 살아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어. 특히 여름에 주로 목격되며 오늘날까지도 목격담은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해. 우리나라에선 잘 모르는 편인데 외국에선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크립티드 중 하나야. 만약 이 브로스노 호수의 용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메갈로돈과의 싸움이 어느 정도 성립이 될 수도 있어. 크기로만 보면 메갈로돈이 역사상 가장 큰 상어였기 때문에 브로스노 호수의 용보단 컸을 것 같아. 강력한 턱과 이빨로 상대를 제압할 수도 있잖아. 그런데 이 브로스노 호수의 용 또한 목격담에 따르면 말과 인간들을 전부 잡아먹은 걸로 보아 턱 힘이 약하다고 할 순 없어. 그러나 더 신화적인 존재로서 또 어떤 능력이 있을지는 아직 밝혀진 게 없어서 더 구체적인 전투 양상을 상상하긴 어려워. 그러나 만약 이 브로스노 호수의 용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아직까지 인간들에게 들키지 않은 능력도 새삼 대단한 것 같아. 지금 너가 누워서 유튜브를 보고 있는 이 땅 위에 엄청난 고대 생물들이 살았었다는 거 알고 있어.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그 고대 생물들과 함께 생존했던 조상님들을 존경하게 될 거야. 지금 이 순간에도 한반도에선 처음 보는 고대 생물들이 발견되고 있어. 2024년 지금도 세계 곳곳에선 거대 악어들이 발견되고 있어. 심지어 악어에게 물려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도 종종 발생해. 그러나 과거에 살았던 데이노스쿠스에 비하면 이 악어들은 작고 귀여운 악어들일 뿐이야. 지금으로부터 8200만 년, 6500만 년 전 백악기 후기에 살았다고 추정되는 데이노스쿠스는 길이만 최대 15m야. 당시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하며 공룡들을 잡아먹었다고 해. 이 무시무시한 포식자 데이노스쿠스의 화석은 주로 텍사스주, 몬태나주와 동부 해안의 미국 10개 주에서 주로 발견돼. 다행히 우리나라에서 이 거대 악어 데이노스쿠스의 화석은 발견되지 않았어. 지금도 악어는 열대 야열대 지방에만 서식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야생에서 마주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야. 물론 최근 경남 사천 하천에서 야생 악어 새끼 사체 2마리가 발견되긴 했지만 이건 누군가 유기했거나 탈출한 걸로 보여. 그런데 놀랍게도 과거엔 우리나라에 다른 고대 악어가 존재했었다고 해. 대한민국 경상남도 하동군의 한 무인도에서 있었던 일이야. 대한민국의 대표 고생물학자이자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 교수 이육남 교수와 이양재 연구원이 정체 모를 화석 하나를 발견해. 그런데 그 모습이 마치 악어처럼 생겼던 거야. 우리나라에서 고대 악어의 화석이 발견된 적은 없었거든. 무엇보다 화석의 두개골이 거의 완전하게 보존되어 있었어. 발견된 화석의 몸 길이는 50cm로 비교적 작은 크기였어. 이육남 교수는 육상을 걸어다녔던 원시 악어일 것 같다고 말했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육지를 달려다녔을 것으로 추정돼. 개처럼 뛰어다닌다니 너무 귀여울 것 같아. 너가 더 귀여워. 이후 이 화석은 발견된 하동군의 명칭을 따 하동수쿠스라는 이름이 붙게 돼. 하동의 악어라는 뜻이야. 다만 아쉽게도 하동수쿠스라는 명칭이 공식 학명으로 지정되진 않았어. 그로 인해 논문에 언급할 때 반드시 따옴표를 붙여야 해. 그래도 우리나라 지역명을 딴 고대 악어가 있다는 게 신기하긴 하다꿀. 그런데 내가 정말 놀랐던 생명체는 바로 이 녀석이야. 엄청난 덩치를 가진 이 생명체의 이름은 바로 털코뿔소야.
플라이오세 후기부터 플라이스토세 후기까지 살았던 코뿔소의 일종인데 이 털코뿔소의 화석이 한반도에서 발견됐다는 거야. 바로 경기도와 강원도 태백시에서 말이야. 더 놀라운 건 아일랜드나 북미에서는 아직까지 발견된 적이 없다는 거야. 아프리카나 인도네시아에 보통 서식하는 코뿔소들이 우리나라에서 살았다는 게 굉장히 의외였어. 이 털코뿔소는 몸길이 최대 3.6m에 몸 높이가 최대 1.6m야. 무게는 최대 2톤까지 나갔을 거라고 해. 이름대로 코뿔소에 털이 많았고 2개의 뿔을 가지고 있었어. 현존하는 코뿔소들과 달리 털도 많고 덩치도 굉장히 큰데 이는 추운 북쪽의 추위를 이기기 위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어. 지금 살아있는 코뿔소 중에선 이 수마트라 코뿔소와 외형이 가장 비슷하다고 해. 수마트라 코뿔소가 코뿔소 중에 유일하게 털이 좀 많이 나 있는 편이거든. 그런데 실제로 수마트라 코뿔소는 덩치도 작고 열대우림에 서식한다는 점에서 털코뿔소와 차이가 확실히 있어. 털코뿔소는 1m가 넘는 긴 뿔로 눈을 파헤쳐 풀을 먹었을 것이라 추정돼. 저 정도 뿔이면 웬만한 육식동물들은 눈 깔고 지나갔을 거야. 심지어 오늘날 코뿔소도 성격이 상당히 사납잖아. 털코뿔소도 역시 공격적이었을 것이라 추정돼. 아마 이 털코뿔소를 공격하는 포식자는 인류를 제외하곤 없었을 것이라 추측되고 있어. 대체 조상님들은 어떤 싸움을 하신 겁니까? 전문가들은 당시 털매머드와 자주 대립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어. 그렇게 센 녀석이 어쩌다 멸종하게 된 거야.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맞아. 나도 꼭 한번 실제로 보고 싶은 동물 중 하나야. 털코뿔소가 멸종한 이유는 아직까지도 불분명해. 전문가들은 인간의 남획이나 기후변화가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어. 그런데 최근 충격적인 기사를 하나 봤어. 러시아 북부 야쿠티아의 영구 동토층에서 멸종된 새끼 털코뿔소 사체가 발견된 거야. 놀랍게도 사체는 80% 보존되어 있었어. 내부 장기, 이빨 등 온전한 상태였다고 해. 러시아 연구진에 따르면 기후 변화로 인해 시베리아 북극 지방에서 따뜻한 여름이 이어지면서 이런 빙하시대 생물들이 발견되고 있는 거라고 해. 실제로 이 미라 이외에도 세계 곳곳에서 털코뿔소의 미라가 발견되기도 했어. 현재는 복원 가능한 멸종동물 중 하나로 지정되어 있다고 해. 언젠간 이 털코뿔소가 살아 움직이는 걸 볼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화석 중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건 바로 이 녀석이야. 약 360만 년 전 생존한 대형 상어이자 지구 역사상 가장 거대한 어류인 메갈로돈. 존재했을 당시 바다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였던 상어야. 멸종된 신생대 어류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종이야. 전 세계적인 범위에서 발견되는데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인 마리아나 해구 밑바닥에서도 발견된 적이 있어. 그런 초거대 상어의 화석이 대한민국 포항시의 두호층과 제주도 서귀포층에서 발견됐다는 거야. 상어는 골격이 대부분 연골로 이루어져 있어서 주로 발견되는 화석이 이빨뿐이거든. 그런데 그 것만으로도 이미 엄청난 존재감을 뿜어내. 그 이빨만 봤을 때 어떤 상어보다 이빨이 두껍고 튼튼했어. 치아가 구조적으로 몸집이 큰 먹이를 사냥하는 데 특화되어 있었는데 중대형 고래나 거대 생명체들을 잡아먹었을 것으로 추정돼. 역사상 최대 크기의 육식상어라는 타이틀답게 몸 길이가 최대 20m, 몸무게는 무려 103톤으로 추정하고 있어. 입 크기만 150cm라 사람을 통째로 삼키고 5명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라고 해. 그럼 대체 저 메갈로돈은 어쩌다 멸종한 거야? 바다라서 기후 영향은 없지 않나? 에이, 바다도 기후 변화로 인해 수온이 하락할 수 있어. 실제로 360만 년 전 메갈로돈이 멸종한 이유가 수온이 하락해서 번식에 악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나 2016년 스위스 취리 대학 연구팀은 메갈로돈 화석을 분석한 결과 기후 변화는 메갈로돈의 멸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혀 그 누구도 메갈로돈의 멸종 원인을 정확히 밝혀내진 못했어. 초신성 폭발설, 우주방사선, 기후변화 등 다양한 주장이 있었지만 가장 유력했던 건 플리오세로 접어들면서 메갈로돈의 주먹이었던 수염고래 개체수가 감소한 거였어. 당시 다수의 육식성 고래들과 메갈로돈 역시 큰 타격을 입었지. 그 과정에서 메갈로돈은 대왕고래들을 잡아먹기 시작했는데 당시 대왕고래들이 전부 잡아먹혀서 커다란 대왕고래들만 살아남았다는 주장도 있어. 덕분에 대왕고래는 지구 역사상 가장 커다란 동물이 됐지만 말이야. 그런 상황 속에서 메갈로돈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경쟁자 포식자가 나타나. 바로 백상아리야. 거대한 먹잇감들이 사라지니 상어들의 주먹이는 물개물범, 바다사자 같은 생물들이었어. 그러나 거대한 몸집을 가진 메갈로돈이 재빠른 기각류를 잡기엔 너무 느렸던 거야. 반면 작고 재빠른 백상아리는 순조롭게 사냥하고 적당한 크기의 물고기로도 충분히 배를 채울 수 있었지. 결국 거대했던 메갈로돈은 멸종하게 된 거야.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거였던 거지. 만들고 보니 너무 벨붕이라 신이 삭제했나 보다. 맞아. 한때 이 바다를 휩쓸고 다녔던 그 거대 상어가 우리나라에서도 살았다는 거야. 이 사진 한번 봐봐. 너 이 공룡 이름이 뭔 줄 알아? 바로 코리아노사우루스야. 이름부터 코리아잖아.
이 공룡은 무려 처음으로 우리나라 이름이 붙여진 최초의 한국산 공룡이야. 2003년 5월 전남 보성군 등량면에서 처음 발견됐어. 공룡알 화석지에서 일부 화석이 발견되었는데 이후 2004년 세 개체가 추가로 발견돼 처음 발견되었을 당시에는 원시적인 하드로사우루스류로 추정되었어. 그로 인해 하드로사우루스 진화의 실마리를 풀어줄 중요한 열쇠가 아닌가 하며 세계적인 기대를 모았어. 그러나 연구 결과 테스켈로사우루스과 중 오로드로메우스아과 공룡임이 밝혀져 발견 당시 암석 속에 단단히 묻혀 있어서 발굴 작업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해. 화석 주위를 둘러싼 암석들을 제거하고 이 공룡의 정체를 파악하는 데 걸린 시간만 무려 5년. 2.4m 정도 되는 작은 조반목 공룡이었어. 목이 길고 뒷다리가 짧아서 사족 보행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해. 북아메리카에서 발견된 오릭토드로메우스와 마찬가지로 땅을 파는 능력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돼. 이후 2011년 전남대학교 허민 교수에 의해 코리아노사우루스라고 명명되었어. 공룡 좋아하는 사람들은 허민 교수님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야. 대한민국의 대표 고생물학자이자 전남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교수이셔. 코리아노사우루스라니 공룡도 국뽕에 취한다. 맞아. 이 코리아노사우루스와 비슷한 경우가 하나 더 있어. 바로 코리아케라톱스야. 2008년 화성 전곡항 방조제 주변 청소 작업 도중 화성시청 공무원이 이 뼈들을 발견해 심지어 하반신의 모든 뼈들이 제자리에 있는 거의 완전한 형태로 발견됐다고 해. 한국의 화석은 단단한 안반 형태라 발굴이 굉장히 어려워. 그러나 발굴에 성공한 뒤 이육남 교수는 학술 연구를 통해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신종 강력류로 인정받게 돼 국제적으로 코리아케라톱스 화성엔시스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야. 코리아케라톱스 화성엔시스는 화성에서 발견된 한국불 공룡이라는 뜻이야. 우리가 흔히 아는 트리케라톱스, 프로토케라톱스가 대표적인 불공룡이야. 코리아케라톱스는 몸길이 약 2.3m에 이족 보행을 했을 것으로 추정했어. 그렇게 2022년 골격학 조직 연구를 통해 이 공룡은 대략 8살에 죽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한반도 불공룡 진화 과정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 중이라고 해. 무엇보다 원형 보존 상태가 너무 좋고 신종 강력류 공룡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거라 가치도 굉장히 높다고 해. 장명 너무 귀엽다. 크크 코리아케라톱스라니. 맞아. 근데 장명이 구리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 뭐 그건 개인마다 다른 거니까. 난 개인적으로 코리아가 들어가서 국뽕이 차는 것 같아. 이름 상관없이 우리나라 공룡이라 좋은 사람들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꿀. 위의 공룡들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경상남도 하동군에서 거대한 용각류 공룡 화석이 발견된 적이 있어. 바로 부경고사우루스야. 화석을 발견한 백인성 교수는 소속 대학인 부경대학교에서 이름을 유래에 붙이게 돼 참고로 부경사우루스라고 지었어. 그때 영어로 쓰면서 연결 어미어를 넣었는데 그러다 보니 부경고사우루스로 읽히게 됐다고 해. 부경고등학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야. 그런데 2017년 국내 고생물학자에 의해 부경고사우루스는 다시 의문명이 되었어.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는다는 거야. 현재까지 발견된 화석이 너무 단편적이어서 이것만으로는 부경고사우루스만의 고유한 특징을 밝혀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어. 만약 내가 공룡 화석을 발견하게 된다면 지식돼지 꿀꿀이사우루스로 짓겠다. 별로라고. 그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꿀. 그럼 멋지게 생긴 이 검치호랑이는 우리나라에 한 마리도 없었던 거야? 안타깝게도 검치호랑이가 존재했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어. 확실하진 않지만 여러 가지 요인으로 추측되고 있어. 먼저 기후적 차이야. 검치호랑이는 주로 냉각된 기후에서 번성했던 동물이었거든. 한반도는 상대적으로 너무 따뜻해서 검치호랑이가 서식하기에 적합하지 않았을 수 있어. 시간적 요인도 있는데 검치호랑이가 약 1만 년 전쯤 멸종했거든. 그러나 한반도의 고대 생물 연구는 검치호랑이가 멸종한 이후의 시대를 주로 다루고 있어. 검치호랑이의 증거를 찾긴 어렵다고 해.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건 이미 한반도에 다른 대형 포식자들이 존재해서 검치호랑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었다는 거야. 검치호랑이가 경쟁에서 밀려나 서식하지 못했다는 거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살았던 육식동물 중에 동굴 하이에나가 있어. 빙하기 천박이 하이에나로도 알려져 있는데 놀랍게도 이 하이에나가 우리나라에서도 발견됐다는 거야. 털코뿔소 같은 대형 포유 동물들을 잡아먹었다고 해. 이 동굴 하이에나는 오늘날 아프리카에 사는 점박이 하이에나보다 훨씬 더 컸어. 더 놀라웠던 건 이 동굴 하이에나들의 동굴에서 사자, 곰의 굴격도 발견되었다는 거야. 물론 그들이 죽은 시체를 가져온 것일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동굴 하이에나들이 그들을 직접 죽였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어. 그만큼 동굴 하이에나는 빙하기의 무법자로 불리고 있다고 해. 이 동굴 하이에나 말고도 동굴 사자가 한반도에서 발견된 적도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사자가 실제로 살았다는 증거야. 몸길이 2m에 체중은 340kg로 추정돼 일반 사자와는 다르게 무리지어 살지 않고 혼자 생활했다고 알려져 있어. 그래서 당시엔 하이에나들에게 당했지 않았나 싶기도 해. 이 두 동물 모두 멸종 이유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어.
다만 시베리아 호랑이처럼 더 작은 먹이를 사냥할 수 있는 경쟁자 포식자들에게 밀려나 멸종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 최근까지도 이 동물 사자의 미라가 발견되면서 DNA 복원 연구도 진행되고 있어. 지금의 사자보다 훨씬 큰 사자라니 꼭 한번 보고 싶긴 하다꿀. 이 외에도 털매머드 같은 많은 고대 생물들이 우리나라에서 살았던 것으로 추정돼. 이 영상 반응이 괜찮으면 다른 고대 동물들도 소개해주겠다꿀. 인간이 지구에 존재하기 이전 과거 지구를 지배했던 동물들이 있어. 지금이야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이 정상에 있지만 그 시절에는 인간으로 태어나는 게 그리 좋은 인생은 아니었을 거야. 오늘 볼 생명체들이 손 쉽게 잡아먹을 수 있거든. 누워서 유튜브를 보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고대 생명체들의 존재가 발견되고 있어. 멸종된 줄 알았던 심해의 마귀상어, 얼굴에 망치가 달린 귀상어, 압도적인 덩치의 백상아리, 얼굴에 톱이 달린 톱상어까지. 이처럼 세상엔 수많은 상어들이 존재해. 지금도 이런 괴상한 상어들이 지구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상어가 없었겠어? 1899년 러시아 우랄 산맥에서 최초로 이 헬리코프리온의 화석이 발견돼. 발견 당시 암모나이트를 연상케 하는 골격 표본 때문에 이게 대체 어떤 동물인지 고민을 했다고 해. 이 동물의 이름은 헬리코프리온이야. 그리스어로 나선형 톱이라는 뜻이야. 고생대 페름기 정이부터 중기까지 살았던 연골어류의 일종이야. 2013년 헬리코프리온의 화석이 가장 많이 발견된 미국의 아이다호 주립대학교에서 머리와 턱 부분을 구성한 연조직을 발견해. 이 헬리코프리온의 외형을 3D 프로그램을 통해 재현할 수 있었어. 몸 길이는 5에서 8m 정도로 헬리코프리온은 고생대에 살았던 가장 거대한 해양 척추동물이었다고 해. 영상 속 우리나라에 잡힌 어린 고래상어의 크기와 얼추 비슷했을 것 같아 보여. 고래상어가 현존하는 어류 중에서 가장 큰 종인 걸 생각하면 굉장히 거대한 크기인 거지. 이건 그냥 톱상어가 아니라 전기 톱상어 아니야? 너무 무섭게 생겼잖아. 맞아. 그런데 사람들은 의문을 갖기 시작해. 대체 저 상어는 입을 닫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이 영상 한번 봐봐. 실제 아이다호 주립대학의 고생물학자들이 만든 헬리코프리온의 턱 모형이야. 당시 먹이를 어떻게 씹어 삼켰을지 보여준다고 해. 이 전까지만 해도 헬리코프리온은 암모나이트 같은 딱딱한 먹이를 싹 다 부셔먹었을 것으로 예측했었어. 그러나 헬리코프리온의 턱 메커니즘을 이해한 학자들은 오징어 같은 먹잇감을 훅 빨아먹었을 것이라고 말했어. 부드러운 먹잇감을 사냥할 때 바로 이 턱이 제 역할을 하게 돼. 먹이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해서 잡은 먹이가 도망치지 못하게 만드는 용도였던 거야. 이런 괴상한 생김새로 인해 고생대 생명체들 중에선 그나마 일반인들도 많이 알고 있는 편이야. 만약 이 헬리코프리온이 부활했을 때 강한 힘을 가진 턱이 사람을 으깨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거야. 2012년 9월 12일 로스앤젤레스에 놀라운 장면이 펼쳐져. 멸종했던 검치호 스밀로돈이 도시 한복판을 걸어다니고 있는 거야. 저 스밀로돈은 라브리어 박물관을 홍보하기 위해 인형탈로 재현한 거라고 해. 박물관 측에서 이 스밀로돈이 어린아이들에게 조금 무서울 수도 있다고 경고했어. 그러나 현실은 반대였어.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 환호해. 실제로 스밀로돈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고생대 동물 중 하나였거든. 이름의 뜻부터 양날의 칼 이빨이야. 스밀로돈 하면 바로 이 송곳니가 떠오를 정도로 크고 긴 송곳니가 특징이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스밀로돈 하면 호랑이나 고양이과 동물처럼 생겼을 거라고 생각해. 그러나 의외로 스밀로돈의 골격은 지금의 하이에나와 유사해. 짧고 빈약한 뒷다리와 굉장히 짧은 꼬리를 가지고 있어. 호랑이나 사자처럼 날렵하게 뛰어다니진 못했을 거라고 추정해. 거기다 무는 힘은 지금의 사자보다 낮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그런데 문제는 이 스밀로돈이 부활하게 된다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야. 애초에 지금 호랑이만 만나도 호랑이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야. 그러나 이 호랑이의 앞발보다 더 두껍고 단단한 게 바로 이 스밀로돈의 앞발이야. 지구 역사상 앞발이 가장 크고 무거운 동물 중 하나야. 스밀로돈은 먹이를 사냥할 때 앞다리로 먹이를 잡아 짓눌러. 그 힘은 상상을 초월해. 그리고 입을 최대로 벌린 뒤 고개를 들고 경동맥을 향해 큰 송곳니를 내려찍어. 순식간에 목숨을 끊었을 것으로 추정돼. 송곳니만큼 놀라운 게 바로 턱 근육이야. 굉장히 유연하기 때문에 입을 최대 130도까지 벌릴 수 있었다고 해.
마치 먹이를 한 입에 삼키는 아나콘다처럼 말이야. 그로 인해 당시 함께 살았던 모든 초식동물들은 이 스밀로돈의 먹이가 되었을 거라고 해. 그렇게 강력한데 대체 왜 멸종하게 된 거야? 멋있어서 실제로 보고 싶은데 힝. 야, 살아있었으면 너부터 잡아먹혔을걸. 실제로 수많은 전문가들도 이 스밀로돈의 멸종에 대해 의문을 가졌어. 왜냐하면 빙하기가 끝난 뒤 기후가 더 따뜻해지면서 스밀로돈의 서식지는 오히려 더 늘어났거든. 그러나 초식동물들은 아니었어. 매머드나 땅늘보 같은 거대 초식동물들은 빙하기 때 멸종을 하게 돼. 그나마 작은 아메리카들소나 말코 손바닥 사슴만 남아있었어. 물론 지금 이 동물들이 큰 편이지만 말이야. 그로 인해 대형 포식자를 잡아먹던 스밀로돈은 먹이가 사라지게 된 거야. 더 작고 빠른 먹이를 사냥해야 했거든. 이때 작은 먹이를 사냥할 수 있는 퓨마 제규어, 늑대 등은 지금까지 살아남게 된 거야. 이 스밀로돈을 실제로 보고 싶은 꿀꿀이들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지금 살아있는 동물들 중에 가장 스밀로돈과 비슷한 동물이 뭔 줄 알아? 바로 구름표범이야. 현존하는 고양이과 동물 중 체급 대비 가장 긴 송곳니를 가지고 있어. 거기다 스밀로돈처럼 입도 굉장히 크게 벌릴 수 있다고 해. 너 이름부터 공포 그 자체인 동물 들어본 적 있어? 바로 신생대 제3기 어새 초중반부에서 제40 플라이스토세 후기까지 살았던 공포새야. 최대 2m까지 자라고 몸무게가 무려 300kg까지 나갔다고 해. 이 공포새는 당시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했었다고 해. 이 영상 한번 봐봐. 큰 덩치를 가진 개들이 미친 듯이 지저대. 바로 그때 공포새가 다가와 개들을 순식간에 해치워버려. 커다란 부리를 이용해 작은 동물을 한 번에 삼키거나 큰 동물들을 공격할 수 있다고 해. 심지어 다리가 길고 강력해서 시속 50km의 속도로 달릴 수 있었어.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엄청난 치악력뿐만 아니라 사냥감을 물면서 목으로 윗부리를 아래로 찍어 눌러 사냥감을 베는 식으로 사냥했을 거라고 해. 스밀로돈이나 매머드처럼 매체에 자주 등장하지 않아서 의외로 사람들이 잘 몰라. 이건 한 유튜버가 재현한 공포새의 소리야. 한번 들어봐. 과장된 소리가 있는 게 아니라 부리를 딱딱거리는 게 어딘가 현실적이야. 실제로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넓적 부리왕새도 부리를 부딪히는 소리를 내는 걸로 유명해. 무슨 기관총을 쏘는 것 같지 않아. 이 소리 때문에 밤에 깜짝 놀라는 경우도 많다고 해. 그런데 겨우 이런 새 가지고 뭐가 무섭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 이 영상 한번 봐봐. 화식조 한 마리가 사육사를 미친 듯이 쫓아가며 공격하고 있어. 화식조 보니까 공룡이 조상인 게 맞네. 맞아. 화식조나 넓적 부리 황새를 보면 왜 공룡의 후손이라고 부르는지 알 수 있어. 지금 살아있는 화식조에게도 저렇게 공격당하는데 공포새가 실제로 존재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몰라. 영화 주라기 공원에서 엄청난 임팩트를 남겨준 공룡 스피노사우루스. 공룡을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이 스피노사우루스를 티라노사우루스보다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거대한 덩치에 압도적인 공격력을 가지고 있거든. 그런데 그 강함이 티라노사우루스와도 맞먹을 정도였거든. 이전까지만 해도 라이벌 구도가 티라노사우루스 대 트리케라톱스였어. 창과 방패의 대결이었다면 스피노사우루스와 티라노사우루스의 대결은 창 대 창. 그렇게 스피노사우루스는 훨씬 더 많은 인기를 끌게 돼. 특히 티라노사우루스의 약점인 앞발이 스피노사우루스에겐 가장 강력한 무기였거든. 실제로 8톤에 가까운 앞발의 힘을 낼 수 있었을 거라고 추측돼. 이건 한 유튜버가 스피노사우루스의 소리를 재현한 영상이야. 한번 눈 감고 들어봐. 또 이 스피노사우루스가 인기를 끌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신경배돌기도 한몫했다고 봐. 도치라고도 불리는 등에 튀어나온 거 말이야. 정확한 용도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천발산이나 과시 혹은 물고기 사냥 등으로 추정된다고 해. 이후 스피노사우루스가 반수생 생물이라는 점이 확정되면서 티라노사우루스와의 구도도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전문가들은 티라노와 스피노사우루스의 싸움은 호랑이와 악어의 싸움과 같다고 말했어. 결과적으로 땅에서는 티라노사우루스가, 물에서는 스피노사우루스가 유리했을 거라고 해. 애초에 생존 시기와 서식지가 달라서 전혀 마주칠 일은 없었겠지만 말이야. 나는 그래도 티라노사우루스 파야 꿀. 뭐 한 가지 확실한 건 둘은 존재만으로도
오늘날까지 대결 구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흥미와 재미를 주고 있다는 거야. 만약 이런 스피노사우루스가 오늘날 부활하게 된다면 아마 해양 생태계뿐만 아니라 모든 먹이사슬의 균형이 깨질 위험에 처하게 될 거야 꿀. 이 영상 한번 봐봐. 2011년 5월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실제로 촬영된 피라냐의 영상이야. 피라냐 잎에 나뭇가지를 갖다 대자 순식간에 잘리는 걸 볼 수 있어. 저기에 손가락이라도 물리면 어우 상상도 하기 싫다. 사람들은 가위가 발명되기 전에 이 피라냐를 가위로 쓴 거 아니냐며 무섭다고 말하기도 했어. 이거 완전 가위, 바위, 피라냐잖아. 그런데 너 과거엔 저 피라냐보다 훨씬 큰 피라냐 개체가 존재했다는 거 알아? 그 이름은 바로 메가피라냐야. 신생대 마이오세 후기에 남아메리카에 서식했던 어류야. 이름부터 거대한 피라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아르헨티나에서 화석이 발견됐는데 당시 학자들은 충격에 빠져 분명 지금 살아있는 피라냐와 유사한 형태인데 그대로 복원할 경우 몸 길이가 최대 1m까지 되었거든. 현생 피라냐와 비교했을 때 무려 4배 이상의 크기인 거야. 지금 아마존에 존재하는 피라냐는 알다시피 무시무시한 공격성과 식욕으로 유명해. 이 영상 한번 봐봐. 피라냐들이 물 위에서 헤엄쳐 다니고 있어. 바로 그때 피라냐들이 피라냐 한 마리를 산채로 물어뜯기 시작해. 친구들이랑 있는데 갑자기 친구들이 내 피부를 씹어먹는다고 상상해봐. 이렇게 피라냐는 동족도 먹을 정도로 식욕이 강해. 그런 피라냐가 거대한 덩치까지 가지고 있으면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가 될 거야. 그런데 내가 더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줄까? 사실 피라냐는 정온동물, 즉 체온이 물온도보다 따뜻한 동물을 좋아하지 않아. 사람이나 우리 같은 돼지들 말이야. 실제로 피라냐를 키우는 사람들이 따뜻한 고기를 줬을 때 피라냐들이 뱉었다가 식으면 다시 먹는다고 해. 거기다 의외로 겁도 많아. 그러니 그럴 일은 없겠지만 꿀꿀이들이 피라냐가 있는 아마존강에 떨어지게 된다면 이렇게 하세요. 그냥 물 밖으로 빠르게 나오면 됩니다. 대부분의 피라냐들은 인간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오히려 도망갈 거예요. 혹시 모르니 천천히 나와주면 돼요. 격렬한 움직임은 피라냐를 자극할 수 있거든요. 아,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 피가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피라냐는 피 냄새에 매우 민감하거든요. 만약 피가 흐르는 상태로 피라냐가 있는 강에 떨어졌다면 그동안 고마웠다 꿀. 아마존강에 빠질 일 없는 꿀꿀이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너 공룡을 잡아먹었다던 악어 들어본 적 있어? 중생대의 백악기 후기 북아메리카에서 살았던 거대 악어 데이노스쿠스야. 거대한 덩치에 주 서식지는 소금기가 있는 해변으로 바다악어처럼 바다를 오가는 생활을 했을 거라고 추측돼. 그때 물가를 어슬렁거리는 육상동물들을 먹이로 삼아 2012년에 나온 측정치에 따르면 저장력이 최대 10톤, 티라노사우루스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강한 수준이야.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런 거대 악어 데이노스쿠스의 주식단이 다름 아닌 거북이였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와. 실제 데이노스쿠스의 흔적이 남아있는 화석 중에서 공룡뼈보다 거북 껍질 화석이 더 많았거든. 당시 거대한 포식자 배를 채울 수 있는 거대 거북이들도 많이 살았었을 거거든. 거기다 데이노스쿠스의 이빨이 고기를 찢기보다 뼈를 씹어 부수기에 알맞은 구조로 되어 있어. 종종 플로리다주에 등장하는 거대 악어들 영상을 보면 마치 공룡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아. 그럼 중생대에 살았던 거대 악어 데이노스쿠스를 실제로 보면 과연 어떤 느낌일까? 악어뿐만 아니라 뱀도 마찬가지야.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발견되는 거대 아나콘다들을 보면 말도 안 되는 크기를 가지고 있잖아. 심지어 인도에서는 지금도 사람을 삼키는 아나콘다가 존재해. 그러나 신생대 팔럿의 중기에 살았던 티타노보아는 지구 역사상 가장 거대했던 뱀이야. 처음 이 화석이 발견됐을 때 고생물학자들은 공룡의 뼈일 거라 추정했어. 크기가 너무 컸기 때문에 뱀의 뼈일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거야. 2009년 처음 발견되었을 당시 몸길이 14.3m, 체중은 1톤이 넘어갔어. 몸통의 가장 굵은 부분이 1m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돼. 당시 해당 생태계에서 가장 거대한 육식동물이었으며 덩치가 컸기 때문에 독사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해. 지금도 덩치가 큰 뱀들일수록 독 대신 힘으로 제압하거든. 2011년 미국 스미소니언 재단에선 이 14m 티타노보아 모형을 복원해서 전시한 적도 있어. 물론 2025년이 다가오는 지금 위동물들이 나타난다면 동물원에 가거나 모두 맛있는 요리로 바뀌어 있을 수도 있어. 그래도 타임머신이 개발된다면 한 번쯤은
실제로 봐보고 싶긴 하다꿀. 그러나 오늘 본 영상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 지금 우리와 함께 지구에서 살아가는 동물 중 앞에 나왔던 동물들보다 훨씬 거대한 동물이 있다는 거야. 바로 대왕고래야. 흰 수염고래라고도 불리는 대왕고래는 지구 역사상 가장 거대한 생명체거든. 가장 긴 개체의 길이는 30m 이상에 몸무게는 최대 200톤이야. 엄청난 체구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먹이를 찾아다녀야 해서 전 세계의 바다를 떠돌아다녀. 주로 남극과 북극 바다에서 자주 발견되는데 우리나라 북부 지방의 동해에 가끔 나타나기도 한다고 해. 그 거대한 아르겐티노사우루스보다 큰 생명체가 우리와 함께 살아간다는 게 너무 신기하다꿀. 어렸을 때 공룡 이름 달달 외우고 다니다 이제 기억나는 게 티라노사우루스밖에 없어. 그런데 이 티라노사우루스가 정말 최강의 공룡이었을까? 이 영상을 보면 티라노사우루스보다 더 무서운 공룡이 뭔지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솔직히 메인 화면에 뜬 공룡 최강자는 못 참잖아. 누워서 유튜브를 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최강의 공룡들이 발견되고 있어. 쥬라기 공원에서 티라노사우루스를 쓰러뜨린 전적이 있는 공룡을 알고 있어? 사람들 사이에서 둘의 싸움이 사자 대 호랑이만큼이나 핫할 정도야. 스피노사우루스도 티라노사우루스처럼 당시대 최상위 포식자 자리에 군림한 초대형 수강류였어. 포식자 대 포식자의 대결 구도였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끌게 된 거야. 스피노사우루스는 티라노만큼이나 크기가 거대한 동물이야. 2014년 이전에는 길이 16에서 18m에 약 20톤에 달했을 거라는 연구 결과 때문에 지구 역사상 모든 육상 육식동물을 통틀어 몸집이 제일 컸을 거라고 추정하기도 했는데 이후 2022년 재추정이 이루어지면서 14m에 몸무게 7.4톤 정도로 일단락됐어. 그래서 티라노사우루스에게 최대 크기 육식공룡 타이틀을 넘겨주긴 했지만 최장 수강류는 여전히 스피노사우루스일 정도야. 가늘고 긴 입에 이빨이 촘촘히 박혀있는데 이 이빨이 마치 곶갈 같은 모양으로 현대의 악어와 비슷하게 생겼어. 먹이를 직접 잡아 뜯는 용도의 이빨이 아니고 악어처럼 먹이를 붙잡고 휘둘러 찢어가지고 먹는 공룡이었을 거라는 거야. 스피노사우루스는 물고기를 주식으로 삼는 어식성 공룡이라서 육탄전보다는 수중전에 특화된 편이야. 이 이빨로 물고기나 소형 동물들을 낚아채서 잡아먹었던 거지. 하지만 스피노사우루스의 진짜 무기는 따로 있어. 바로 강력한 앞발이야. 앞다리가 티라노와는 비교도 안 되게 길고 튼튼하고 30cm는 되는 매우 거대한 발톱이 달렸는데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이 앞다리를 복원하는 실험을 해봤더니 자동차 문 정도는 가볍게 뚫는 위력이었어. 현재까지 발견된 수강류들 중 가장 강한 앞발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되는데 500kg의 불곰이 낼 수 있는 앞발의 힘이 1톤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다면 스피노사우루스는 무려 8톤에 근접하는 힘을 낼 수 있었을 거라고 해. 사실 티라노사우루스와 스피노사우루스는 살던 시대와 지역이 완전 달라서 마주칠 일이 없었겠지만 만약 지금 시대에 다시 부활한다면 정말 어마어마할 것 같아. 이런 소리를 내면서 살벌하게 싸우는 장면을 눈앞에서 본다고 생각해봐. 근데 아무리 무서워도 맛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든 다 잡아먹어서 또 멸종될 것 같은데. 스피노사우루스 못지않게 티라노사우루스와의 라이벌 구도가 강조되는 공룡이 있어. 바로 기가노토사우루스야. 기가노토사우루스라는 이름은 거대한 남부 도마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그 이름에 걸맞게 역사상 최대의 육식공룡을 고르자면 한 손에 들 정도로 커다란 덩치를 가지고 있는 대형 육식공룡이야. 20cm나 되는 좌우로 납작한 이빨에는 가장자리에 톱니가 나 있는데 마치 두꺼운 칼날 같은 형태라서 고기를 자르기 적합해. 이빨 구조와 무는 힘이 뼈를 부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기가노토사우루스에게도 위협적인 부분이 있어. 바로 뾰족하게 각진 아래턱이야. 먹잇감을 앞니로만 물기 때문에 주둥이 끝에 가해지는 힘이 상당했을 거라. 아래턱의 끄트머리가 이렇게 각진 모양으로 진화한 것으로 추정돼. 입 안쪽의 이빨에는 힘이 약하게 실렸을 것으로 보이지만 앞니로 무는 힘이 꽤 강력해서 먹이를 물 때는 주둥이 앞부분만 사용하고 뒷니는 고기를 자르는 용도로 썼을 거야. 무는 범위는 입 크기에 비해 비교적 작고 살점 위주로 물어뜯었다는 거지. 아무리 작게 물어도 사람은 한 입 컷일 거 아니야? 아무래도 그렇겠지. 그리고 티라노사우루스가 강력한 턱 힘을 가지고 있었다면 기가노토사우루스는 긴 턱 근육으로 입을 빠르게 열고 닫을 수 있었을 거라고 추정돼. 힘보다는 속도로 승부를 보는 공룡이었던 거야.
어렸을 때 TV로 봤던 한반도의 공룡에서 충격을 안겨준 바로 그 공룡이야. 테리지노사우루스는 초식동물인데 왜 무서운 공룡일까? 너 하마나 코끼리가 초식동물이라고 무섭지 않다고 생각해? 사슴쯤은 그냥 먼지 털듯이 날려버리는 것 좀 봐. 아니, 사슴이 막 날아간다니까. 손톱도 겁나 길어서 완전 공포영화인데? 이런 모습이 더 무서운 이유는 먹잇감을 얻기 위한 사냥을 하려는 게 아니라 사자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이는 하마와 비슷하게 자기의 영역을 보호하려고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이야. 게다가 테리지노사우루스는 백악기 때 번성하던 테리지노사우루스류 공룡들 중 크기가 가장 거대한 공룡이기도 해. 그 몸집과 길고 거대하다고 느껴지는 발톱 덕분에 예전에는 발톱을 무기로 먹잇감을 사냥하는 육식공룡이라고 추정되기도 했어. 하지만 이후 해부학적 구조로 밝혀진 건 놀랍게도 초식공룡이었다는 거지. 수강류로서는 드물게 두개골 구조나 이빨의 형태 등이 식물을 먹는 데에 특화되어 있었던 거야. 어마어마하게 큰 앞발톱은 식물을 걸고 잡아당기는데 유용했을 거라고 보고 있어. 테리지노사우루스가 긴 목을 쭉 뻗으면 최대 5m 이상의 높이에 닿을 수 있었는데 이때 앞발톱을 이용해 부리에 닿도록 줄기를 끌어당겨 먹었던 것으로 추정돼. 다 자란 테리지노사우루스는 덩치가 워낙 커서 위협이 되는 동물이 거의 없었어. 특유의 반쯤 서 있는 자세로 인한 큰 키 덕분에 포식자에게 목을 물리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위협적으로 생긴 발톱으로 스스로를 방어했을 거야. 이 발톱은 날카롭지는 않지만 앞다리의 강한 힘으로 후려치는 둥이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아. 어마어마한 저 덩치로 휘두르는 저 크기의 발톱이라니 이미 충분히 흉기야. 테리지노사우루스가 성질이 더럽다고 느낀 꿀꿀이들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꿀. 만약 트리케라톱스가 지금 다시 부활해서 네가 이렇게 차 타고 가다 도로에서 마주치면 어떨 것 같아? 어떨 것 같냐니. 그냥 바로 차버리고 튀어야지. 트리케라톱스는 다른 공룡들과 구분되는 특이한 비주얼부터 시작해서 티라노사우루스의 가장 첫 번째 라이벌이 됐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공룡이야. 트리케라톱스라는 이름은 세 개의 뿔이 달린 얼굴이라는 뜻으로 얼굴을 두르고 있는 벼시랑 이름처럼 3개나 되는 뿔이 포인트야. 트리케라톱스는 가장 큰 강룡류로 몸 길이 8에서 9m, 몸무게는 6에서 10톤 정도인데 백악기 당시 개체수가 많았고 번성했던 공룡이야. 특정 지층에서 굴러다니는 화석을 하나 줍게 된다면 10중 8구 트리케라톱스의 것이라고 할 정도야. 뿔 3개 중에 코 부분의 뿔은 다소 작은 편이지만 눈 위에 2개의 뿔은 길이가 상당한데 뿔의 용도에 대해서는 많은 추측이 오갔지만 현재는 뿔을 이용해 천적을 방어했을 거란 주장이 가장 유력해. 그렇다면 뿔이 달린 코끼리와 티라노의 싸움은 어떨까? 이거 한번 봐봐. 비교해보니 덩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것 같지도 않고 코끼리의 뿔도 상당히 길고 위협적이어 보이는데 결국 효과적인 공격을 하지 못한 채로 뿔 한쪽이 부러져 버리며 티라노의 먹이가 되고 말아. 하지만 트리케라톱스는 달라. 대각선 위로 난 뿔의 방향이 무기로서의 효과가 컸을 것이고 1m에 가까운 길이에다 날카로웠기 때문에 거대한 동물도 찔리는 순간 치명상을 피하지는 못했을 거야. 티라노와 트리케라톱스의 덩치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야. 티라노는 6.1톤에 육박하는 가공할 만한 치악력을 가지고 있어서 트리케라톱스의 뿔과 프릴은 물론이고 뼈까지 박살내는 데에는 충분해. 하지만 체급 자체는 트리케라톱스가 약간 더 유리하고 낮은 자세를 역이용해 뿔로 티라노의 흉부와 복부를 쉽게 공략할 수 있어. 뿔로 급소인 가슴이나 배를 관통당하면 장기 파열이나 과다출혈로 죽게 되니까. 게다가 트리케라톱스는 체형 구조상 머리가 아주 무거운 데다 상반신으로 이어줄 강력한 목이 머리를 지지하고 충격에 잘 버텨냈고 크고 두꺼우며 굵고 강력한 네 다리가 있어서 공룡의 왕인 티라노에게도 결코 호락호락한 사냥감이 아니야. 아무리 강해도 현대에서는 결국 인간이 다스리게 되지 않을까? 하긴 사람에게 위협적일수록 길들이려 하거나 그게 되지 않는다면 멸종시켜 버리니까 말이야. 머리도 똑똑하고 포악한 데다 심지어 티라노한테도 덤벼드는 작은 공룡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 바로 방금 보였던 벨로시랩터야. 벨로시랩터는 날렵한 사냥꾼, 발빠른 도둑이라는 뜻으로 목은 길고 S자 형태에다 입 안에는 톱니 모양의 강력한 26개에서 28개의 이빨이 나란히 나있어. 몸길이 약 1.5에서 2m의 몸무게는 15kg, 몸 높이는 50cm로 지금의 코요테와 비교해도 별 차이가 없을 정도의 크기야. 이 공룡이 유명해진 건 1971년 프로토케라톱스와 싸우다 죽은 화석이 발견돼서야.
벨로시랩터의 뒷갈고리 발톱은 난 모양으로 구부러져 있고 프로토케라톱스의 목에 깊게 박혀 있어서 한때 학자들은 긴 발톱으로 적의 피부를 가르는 공격을 했을 거라고 추측했어. 하지만 이후 뒷발톱을 모의 실험한 결과 돼지 가죽도 찢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오고 발톱으로 살을 가르기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사용했을 거라는 추측이 나왔어. 짧고 두꺼운 중족골 덕분에 발에 움켜쥐는 힘이 강했을 것이기에 맹금류나 고양이과 동물처럼 이 발톱을 특정 부위에 박아 넣거나 사냥감을 꽉 붙드는 용도로 사용했다는 거야. 뻣뻣한 꼬리와 발톱을 활용하기 위해서 발의 구조가 달랐기 때문에 달리는 속도는 오늘날의 타조만큼 빠른 건 아니어도 제법 민첩하게 움직였을 거야. 영화 같은 대중매체에서는 이런 빠른 속도와 똑똑한 지능을 사용해서 여러 마리가 무리 사냥을 하는 모습으로 나와. 하지만 단체로 발견되는 화석이 없다는 점 때문에 단독 생활을 했을 거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어. 초반의 복원도와 21세기 이후 복원도가 엄청나게 달라지면서 쥬라기 공원에서 그려졌던 벨로시랩터와는 많은 차이가 날 거라고 추측되지만 숲속에서 이런 소리를 내며 벨로시랩터가 나타난다면 엄청 오싹할 것 같지 않아? 그래도 쥬라기 공원에서 나오는 벨로시랩터가 더 낭만 있는 생김새인 것 같으니까 나타날 거라면 저렇게 생겼으면 좋겠다. 벨로시랩터의 진짜 생김새가 궁금한 꿀꿀이들은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꿀. 너 티라노사우루스와 비슷한 모습으로 복원되었던 공룡에 대해 알고 있어. 바로 영화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준 알로사우루스야. 평균 8.5m에 1.7톤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 육중한 덩치의 티라노사우루스보다는 더 늘씬한 몸매야. 앞발가락은 3개로 알로사우루스 상과 중에서도 가장 건장하고 큰 앞다리를 가지고 있어. 게다가 눈 앞쪽에 뼈로 된 한 쌍의 볕이 있는 것도 구분되는 특징이야. 티라노는 알로사우루스 앞다리가 부러웠겠네. 티라노사우루스 앞다리가 귀여운 편이긴 해. 이 녀석들의 무서운 점은 우선 끈질긴 생존력이야. 약 1000만 년 동안이나 존재해오면서 서식 범위도 매우 넓어서 화석이 많이 발견되는데 종종 상처가 깊게 남아있는 개체가 발견되기도 했어. 그 종류는 여러 개지만 심지어는 아래턱이 부러졌음에도 꽤 오랜 기간 살아남은 개체도 있어. 이걸 보고 학자들은 알로사우루스의 생존력이 상당히 뛰어났을 것으로 추측해. 알로사우루스는 지금의 사자와 비슷한 최상위 포식자 역할이었어. 앞다리가 길고 큰 편이라 도망치려는 먹이를 앞다리로 움켜잡을 수 있고 달리기 속도 또한 상당히 빠른 시속 30에서 50km 정도로 추정돼서 사냥감을 빠르게 추적할 수 있었을 거야. 자신보다 작은 크기부터 조금 큰 크기의 다양한 초식공룡들이 주 사냥감이고 상당한 크기 차이에도 불구하고 성체 스테고사우루스를 공격한 기록까지 있어. 종종 실패로 돌아간 경우도 있었지만 시도한 흔적이 남았다는 것 자체가 자신보다 더 큰 먹잇감도 공격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알로사우루스가 살던 당시 서식지는 거대한 용광류의 천국이었는데 하나같이 엄청난 크기여서 알로사우루스도 상대가 되지 못했을 거야. 대신 새끼 용광류가 상당히 많이 태어났을 것이므로 그 수많은 새끼들이 알로사우루스에게 희생되었을 거라고 추측돼. 게다가 알로사우루스는 기회가 된다면 죽은 동물의 사체도 적극적으로 먹었을 거야. 대형 용광류 성체들의 화석에서도 알로사우루스의 이빨 자국이 발견됐는데 모두 직접적인 사냥이 아니고 사체 청소의 증거로 여겨져. 2004년에 알로사우루스의 갈비뼈에서 다른 개체의 이빨이 발견된 흔적도 있어. 그냥 사체를 먹었을 수도 있지만 먹이가 부족하면 동족 포식을 했을 가능성도 적지 않아. 생존에 대한 욕구가 엄청난 녀석들인 것 같아. 메모드의 유전자를 융합하는 방법.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 주 동안 운이 안 좋을 거예요. 과학이 발전하면서 인간들은 멸종된 동물들을 되살릴 계획을 진행 중이에요. 이 영상에서는 만약 부활했을 때 인류에게 위험할 것 같은 생명체들을 보게 될 거예요. 모든 동물들이 그렇지만 지금까지 살아있었어도 팩트는 총에 한 대만 맞아도 치명상이라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아무 무기도 없이 1대1로 이 동물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 이 동물의 이름은 스밀로돈이야. 고생대가 아니라 신생대 플라이스토세 정의부터 홀로세 전기까지 살았던 검치오를 대표하는 동물이야. 어떤 바보 같은 유튜버가 고생대라고 설명을 했더라고. 이 스밀로돈은 크고 긴 송곳니를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야. 이름이 검치오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양이과 동물들처럼 밸런스가 잡혀있는 신체 구조일 거라 생각해.
그러나 스밀로돈은 의외로 하이에나와 유사한 골격을 가지고 있어. 뒷다리보다 앞다리가 유독 튼튼하다고 해. 그래서 튀어오르는 능력이나 민첩함이 떨어질 거라 추측되고 있어. 심지어 스밀로돈의 두개골을 사용한 실험에서 대형견보다 무는 힘이 낮았어. 다만 스밀로돈의 가장 무서운 점은 찌르기야. 남미에선 스밀로돈 두개골을 이 송곳니로 뚫어버린 화석도 발견된 적이 있거든. 거기다 앞발이 굉장히 단단해서 한번 잡히면 송곳니에 그대로 박히는 거야. 크기도 호랑이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마주치면 그대로 잡아먹히는 거지. 최근엔 인도 아삼에서 호랑이 한 마리가 마을로 내려오는 일이 있었어. 호랑이 한 마리 때문에 온 마을 사람들이 대피소동을 벌여. 실제로 저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밤에 밖을 잘 못 나간다고 해. 호랑이만 나타나도 저런 압박감이 느껴지는데 스밀로돈이 실제로 살아 움직인다면 아마 꼼짝도 못하고 몸이 굳어버리고 말 거야. 무엇보다 턱관절 덕분에 입을 130도까지 벌릴 수 있었거든. 비교적 최근에 멸종한 주머니 늑대처럼 말이야. 심지어 무리를 지어 생활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아프리카에서 살아가는 사자나 하이에나들처럼 말이야. 쟤는 밥 먹다 혀 씹으면 피나는 게 아니라 관통되겠다 꿀. 무슨 혀 피어싱도 아니고 그런 무서운 말 하지마. 스밀로돈은 내가 8살 때부터 좋아했던 동물이란 말이야. 부활할 수 있다면 꼭 한번 보고 싶긴 하다 꿀. 최근엔 35,000년 전 검치호랑이 새끼 미라가 세계 최초로 발견되기도 했어. 이건 이번에 공개된 35,000년 전 지구에 서식했던 새끼 검치호랑이의 냉동 미라 사진이야. 어쩌면 이 미라가 검치호를 다시 만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너 고진기 에옷의 중기에 중국에서 살았던 이 거대 포유류 본 적 있어? 이 동물의 이름은 앤드루사르쿠스야. 처음 두개골이 발견되었을 때 그 길이가 무려 83cm였어. 당시 몸길이 3.8m의 키는 1.9m로 추정되어 지구 역사상 가장 거대한 육식성 포유류인 줄 알았어. 최근엔 고래, 하마와 비슷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식육목이 아니라 우제목에 속해. 그러나 지금까지도 몇몇 사람들은 늑대나 하이에나와 비슷한 모습으로 표현해. 그것도 그럴만한 게 두개골의 몸의 화석은 아직까지도 발견되지 않았어. 정확한 크기를 추정할 수 없다고 해. 강력한 턱과 날카로운 치아를 가지고 있어서 주로 육식을 했을 것으로 추정해. 다른 동물의 사체를 먹는 청소부 역할을 주로 했을 거야. 그러나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하마도 티라노사우루스의 송곳니보다 2배 큰 이빨을 가지고 있잖아. 거기다 하마의 턱 힘은 포유류 중 최강으로 불려. 만약 앤드루사르쿠스가 부활해서 쫓아온다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물론 지금의 하마는 초식동물이라서 조금 다른 느낌이긴 해. 잠깐만, 그럼 앤드루사르쿠스는 육식 하마라는 거잖아. 상상만 해도 무서운데? 그런데 사실 요즘 하마도 먹을 게 없으면 동족의 사체를 먹기도 한다고 해. 역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하마는 물 먹는 하마밖에 없어. 이건 외국의 유튜버가 실제로 재현한 앤드루사르쿠스의 소리야. 꿀꿀이들도 듣고 어떤 동물과 비슷한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꿀. 메모드의 유전자를 융합하는 방법으로 과거부터 꾸준히 인간들이 복원하려고 했던 동물하면 바로 이 털메머드야. 메머드 중 가장 유명한 메머드로 플라이스토세 중기에 등장해 홀로세까지 살아남았던 최후의 메머드종이지. 그로 인해 털메머드의 흔적들을 종종 발견해내는데 성공해. 그래서 실제로 수많은 연구자들이 냉동된 메머드에서 채취한 체세포를 메머드와 비슷한 아시아 코끼리의 핵을 제거한 난자와 핵이식을 한다는 거야. 그럼 99.5% 메머드의 유전자를 지니게 되고 0.5%만 아시아 코끼리의 유전자가 되는 거라고 해. 그런데 최근 빙하기 때 얼어 죽은 새끼 털메머드 미라를 발견해.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본 털메머드 중 가장 완전한 상태라고 말했어. 이러한 털메머드의 DNA들이 그들의 복원을 한 발자국 더 앞당기게 돼. 그렇게 올해 3월 미국의 한 바이오 기업에서 메머드 복원 핵심 단계인 코끼리 줄기세포 개발에 성공해. 더 놀라운 건 이 기업이 2028년까지 털메머드와 유사한 코끼리를 태어나게 하겠다고 말했어. 심지어 나중엔 털메머드 떼를 만들어 북극권 툰드라 지대에 방사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해. 화석 하나만으로 이렇게 많은 정보를 얻고 복원까지 하다니 너무 신기해. 맞아. 그러나 개인적으로 아프리카 코끼리들도 상아를 채취하기 위해 밀렵당하잖아. 털메머드가 지금까지 살아있었어도 털가죽이나 상아를 얻기 위해 밀렵이 더 심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
인간이 미안해. 너 코끼리만한 나무늘보가 있었다는 거 알아? 스밀로돈을 냅다 쳐버리는 저 나무늘보의 이름은 메가테리움이야. 정확히 말하면 플라이오세에서 플라이스토세까지 살았던 나무늘보가 아닌 땅늘보야. 몸길이 6m에 어깨 높이 2m, 무게는 최대 5톤까지 추정하고 있어. 발톱의 구조는 오늘날 개미핥기와 비슷해. 네 발로 기어다니지만 두 발로 서는 것도 가능한 거야. 마치 판다나 고릴라처럼 말이야. 문제는 덩치가 워낙 커서 당시 다 자라면 천적이 없었을 거라고 해. 지금의 나무늘보들은 주로 나무에서 생활해. 반면 메가테리움은 육상에서 생활했어. 두 발로 서서 높은 곳에 있는 나뭇잎을 따 먹었을 것으로 추정돼. 주로 초식성으로 알려져 있지만 일부 학자들은 메가테리움이 작은 동물도 먹었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어. 무엇보다 무서운 건 앞발에 날카롭고 강력한 발톱이 있거든. 지금 나무늘보도 보면 발톱이 무시무시하게 생겼어. 이 발톱으로 먹이를 얻거나 적으로부터 방어했을 것이라고 해. 메가테리움은 비교적 최근에 멸종된 생명체이기 때문에 화석이 완전한 상태로 보존된 게 많아. 과거 생태 연구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해. 그래도 이런 크기의 나무늘보를 숲에서 마주치면 곰보다 무서울 것 같다꿀. 그런데 실제로 당시 메가테리움은 남미의 고대 인류와 공존했던 흔적이 남아있다고 해. 와우, 사냥해서 잡아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글쎄, 메가테리움이 맛있을까? 너가 더 맛있을까? 자, 잠깐만. 그런데 이미 멸종된 동물들 중 2025년이 되어가는 오늘날까지도 목격담이 나오고 있는 생명체 들어본 적 있어? 바로 플래시오사우루스야. 쥐라기 전기, 영국에서 처음 발견된 장경룡이야. 몸길이 최대 3.5m에 몸무게는 185kg에 달해. 대표적으로 네스호 괴물, 베어 호수의 괴물, 브로스노 호수의용 등 수많은 크립티드들이 전부 이 플래시오사우루스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 이 영상 한번 봐봐. 바다 한가운데서 정체불명의 긴 생명체가 빠른 속도로 헤엄치고 있어. 마치 네스호의 괴물과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 전문가들은 고래가 아니라고 말했어. 미안, 저 때 잠시 수영을 하고 있었거든. 넌 그냥 수영하는 돼지잖아. 내가 봤을 땐 바다거북이나 벨루가, 철갑상어 정도로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나 사람들은 이 플래시오사우루스, 크로노사우루스, 플리오사우루스 등 오래전 장경룡, 수장룡을 좋아하거든. 무엇보다 바다는 인간들이 살 수 없잖아. 바닷속 밝혀지지 않은 생명체들에 대한 호기심이 아직도 플래시오사우루스 같은 장경룡이 살아있지는 않을까 하는 궁금증을 자아내. 실제로 멸종한 줄 알았던 실러캔스나 앵무족에도 멀쩡히 바닷속에서 발견됐잖아. 어쩌면 아주 낮은 확률로 플래시오사우루스 같은 수장룡이 깊은 바닷속에 살아 숨쉬고 있을지도 몰랐꿀. 물론 현실적으로 플래시오사우루스가 부활한다면 바다 생태계 상위 포식자로 자리 잡겠지만 먹이가 부족해서 생태계 균형이 무너질 수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들에 의해 관광지역으로 만들어지고 동물원에 갇히지 않을까? 몸길이 최장 수강류 공룡 스피노사우루스 들어본 적 있어? 쥐라기 공원 사람 이후 티라노사우루스와의 라이벌 구도로 인해 공룡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크게 이름을 알리게 돼. 놀랍게도 스피노사우루스의 제대로 된 전신 화석은 아직까지도 발견되지 않았어. 그래서 계속해서 복원 모습이 변화하고 있어. 발견됐을 당시 두개골 길이가 1.75m, 몸길이 18m에 몸무게 약 20톤에 달하는 거대한 동물이었어. 지구 역사상 모든 육상 육식동물 중에 가장 몸집이 컸어. 전문가들은 충격에 빠졌었지. 그러나 2022년 재추정이 이루어지면서 밸런스 패치가 되고 말아. 몸길이 14m에 몸무게는 7.4톤으로 말이야. 결국 티라노사우루스가 다시 최대 크기 육식공룡 타이틀을 가져가게 돼. 그러나 여전히 최장 수강류야. 뱀처럼 긴 목에 가는 입, 촘촘한 이빨까지 마치 악어를 연상시키는 입을 가지고 있어. 실제로 악어처럼 먹이를 붙잡고 휘둘러 찢어 먹었을 것으로 추정돼. 심지어 악어처럼 물속의 진동을 느끼기 위한 신경계 구멍이 나 있었어. 스피노사우루스도 물속에서 먹이를 사냥했다는 거야. 육상과 수상 모두 아우르는 최강의 포식자였던 거지. 스피노사우루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등에 돛처럼 보이는 신경배돌기는 아직도 그 용도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 전문가들은 체온 발산이나 과시, 물고기 사냥 등으로 추정한다고 말했어. 더 놀라운 건 지금도 스피노사우루스가 2족 보행을 하는지 4족 보행을 하는지도 밝혀지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최근엔 혼합 보행 가능성의 말도 나오고 있어. 곰이나 고릴라, 캥거루처럼 말이야. 물속에서는
앞다리를 사용해 사족 보행을 하고 육지에서는 이족 보행을 했던 거지. 스피노사우루스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꿀꿀이들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꿀. 만들고 나서 너무 벨붕이라 신이 삭제한 바다 생명체가 뭔 줄 알아? 바로 메갈로돈이야. 지구 역사상 가장 거대한 어류이자 당대 바다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였던 상어야. 대충 지금 살고 있는 백상아리 크기만 봐도 메갈로돈이 얼마나 거대했을지 감이 오지 않아? 마이오세 초기에 나타나 플라이오세 초기에 멸종했는데 지금까지도 세계 곳곳에서 메갈로돈의 화석이 발견된다고 해. 심지어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 마리아나 해구나 우리나라 포항, 제주도에서도 발견되기도 해. 그야말로 온 바다를 누비고 다녔던 거지. 역사상 가장 거대한 육식상어답게 몸길이는 최대 20m에 몸무게만 103톤으로 추정해. 이 이빨은 역대 최대의 메갈로돈 이빨 중 하나야. 이빨 한 개만 무려 20cm야. 대충 이 크기로 입 크기를 계산해보면 사람을 그냥 통째로 삼키고 입안에 사람이 5명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해. 그렇다면 이 역대급 바다 생명체 메갈로돈이 멸종한 이유는 뭘까? 당시 리비아탄과 함께 바다를 누비고 다녔어. 그러나 3600만 년 전 멸종을 하게 되지. 다양한 주장이 존재해. 고래들의 다양성과 개체수가 감소해서 더 이상 먹이가 없었던 거지. 그 외에 기후변화, 새로운 경쟁자 등장이 있어. 놀랍게도 백상아리를 비롯한 중대형 상어들이 메갈로돈의 위협적인 경쟁자가 된 거야. 먹이가 작아지면서 작은 상어들이 사냥에 더 유리해져 버린 거지. 자연스럽게 덩치가 크고 느린 메갈로돈은 멸종하게 된 거야. 역시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오래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였어. 맞아. 당시 물고기들은 무서워서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 자연이 이렇게 긴 세월 동안 발전 쇠퇴하는 걸 보면 내가 사는 삶은 정말 짧은 것 같아. 꿀꿀이 여러분들도 각자의 삶에서 소중한 사람과 기억에 남는 역사를 남기길 바랄게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고맙고요 꿀. Ring cameras have captured all sorts of things. 요즘에도 종종 뉴스에 등장하는 공룡 목격담. 사실 덩치 큰 공룡들은 모두 멸종한 지 오래야. 바퀴벌레가 멸종했어야 했는데. 그런데 놀라운 점은 실제 공룡을 촬영했다는 목격담이 우리가 누워서 유튜브를 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올라오고 있다는 거야. 공룡 좋아하는 사람은 재미로 보면 좋을 것 같아. 2023년 8월 인터넷에 놀라운 영상 하나가 올라와. 어둡고 캄캄한 밤에 카메라가 풀숲을 촬영하고 있었어. 바람에 흔들리는 풀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던 그때 갑자기 눈이 번뜩이는 어떤 동물이 풀숲 한가운데를 가로질러가. 뭐야, 그냥 평범한 고라니 아니야? 아니, 생김새를 좀 자세히 봐봐. 누가 봐도 고라니랑은 너무 다르게 생기지 않았어? 꼬리까지 다 합쳐도 2m 정도 되어 보이는 크기와 모습, 몸 곳곳에 달린 깃털까지. 사람들은 영상에 찍힌 이 동물이 랩터라고 추측했어. 랩터는 바로 영화 쥬라기 공원에 나와서 널리 알려진 공룡이야. 중생대, 백악기 후기, 동아시아 대륙에서 서식했고 라틴어로 날쌘 도둑, 재빠른 약탈자라는 뜻의 벨로키랍토르가 풀네임이야. 쥬라기 공원의 지능 높은 무자비한 사냥꾼, 랩터의 모습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을 텐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크기가 작고 긴 주둥이와 뻣뻣하고 긴 꼬리, 깃털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놀란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 중형견과 가까운 랩터의 몸 크기와 영상에 찍힌 랩터의 팔 부분에 깃털처럼 보이는 부분, 빛나는 눈동자, 움직임에 따라서 흔들리는 풀과 소리까지 모든 게 리얼해서 정말로 살아있는 랩터가 찍힌 게 아니냐는 사람들도 있었어. 그런데 놀랍게도 사실 이건 한 유튜버가 시리즈로 제작한 영상 중 일부였다고 해. 시리즈 영상 중에 나온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었던 거야. 너무나도 정교한 CG여서 모두가 속은 거지. 기술의 발전과 정교한 편집 실력이 정말 대단해. 여기 랩터가 촬영된 또 다른 영상도 있어. 한번 봐봐. 이건 2016년 12월 1일에 인터넷에 올라온 영상이야. 한 여성이 카메라를 들고 산을 오르고 있어. 낙엽과 나무들만 있던 산에 커다란 구멍 뚫린 돌이 보여. 돌이 신기한 듯 카메라로 확대해서 보다가 계속해서 올라가려던 그때, 방금 봤어? 돌에 뚫려있는 구멍 사이로 랩터처럼 보이는 동물이 빠르게 지나가. 여자는 깜짝 놀란 듯 소리를 질러. 지나간 흔적이라도 찾아보려 아무리 확대해봐도 사라지고 없어. 아니, 이건 너무 합성 티나지 않아? 그렇지? 네 말대로 이건 사실 합성으로 만들어진 영상이야. 아까 전에 본 거에 비하면 약간 티가 나고 랩터는 조금 더 구부정한 척추와 목을 가지고 있어서 생김새도 조금 다르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말로 랩터가 존재하고 있을 거라고 믿는 사람들도 많아. 바다와 지하에는 무엇이든 숨어 살 수 있는 미지의 거대한 지역이 남아있고 랩터도 그런 곳에서 살다가 때때로 지구 표면으로 올라올 수도 있다는 거지.
한 남자가 어두운 밤에 자동차를 운전하다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해. 어떤 거대한 동물들이 도로를 꽉 막고 있던 거야. 고개를 들어보니 그건 바로 트리케라톱스였어. 차의 크기는 우스울 정도로 커다란 트리케라톱스 2마리가 도로를 걸어다니고 있어. 그중 한 마리는 불을 뜯다가 자동차의 라이트가 거슬렸는지 고개를 들어 차 안의 남자를 가만히 바라봐. 와, 빤히 쳐다보는 거 진짜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이게 진짜 공포영화지.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몸을 돌려 화면 바깥으로 사라지며 영상은 끝나. 영상에서 나오는 트리케라톱스는 중생대 백악기 후기에 살았던 공룡으로 이름에는 3개의 뿔이 달린 얼굴이라는 뜻이 있어. 몸 길이는 8에서 9m, 몸무게는 6에서 10톤에 달한다고 추정돼. 이름처럼 코 부분에 1개, 눈 위쪽으로 2개의 뿔이 나 있는 게 특징이야. 특히 눈 위에 있는 2개의 뿔은 길이가 상당한데 현재는 이 뿔을 이용해 천적을 방어했을 것이란 주장이 가장 유력해. 살벌한 생김새와는 다르게 초식동물이었는데 질긴 식물과 야자 열매류를 주로 먹다 보니 티라노사우루스에 뒤지지 않을 수준으로 어마무시한 턱힘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해. 그래서 영화에서는 티라노사우루스의 라이벌 포지션으로 많이 나와. 거대한 뿔과 방패깃, 육중한 몸매에 코뿔소 같은 돌진 공격 이미지까지 가지고 있어서야. 그래서 아마 공룡 하면 티라노사우루스 다음으로 이 녀석을 가장 많이 떠올릴 거야. 영상의 진위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정말로 트리케라톱스가 살아서 도로 위를 돌아다닌다면 난 절대 운전할 엄두는 못 낼 것 같아. 2020년 12월 15일 인도네시아 라오산에서도 심상치 않은 게 발견돼. 트럭에 실려 들어오는 저 동물을 잘 봐봐. 아까 말한 트리케라톱스와 유사하게 생긴 모습이야. 트리케라톱스처럼 생긴 고대 동물이 발견되었다는 제보를 받고 그걸 포획해오는 모습이 영상에 찍힌 거야. 커다란 트럭 양쪽에 줄로 묶인 채 한 명이 단단히 붙들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몸부림치고 있어. 사람들이 몰려와서 트럭을 열고 묶은 줄로 잡아당겨서 내리게 해. 몸을 이끌고 땅에 다 내려오니 크기가 어마어마해 보여. 그런데 움직임이 뭔가 부자연스럽지 않아. 다리는 또 왜 저렇게 접혀 있어? 그렇지. 몸이 잘 보이지 않았을 때는 티가 나지 않았지만 눈도 깜빡이지 않는 데다가 내려와서 움직이니까 어쩐지 어색해. 뭔가 인형탈 쓴 사람이 열심히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 안에 2명인 것 같은데 고생이 많으시네. 2022년 1월 7일 중국에서 놀라운 영상 하나가 공개돼. 바로 흰 가운을 입은 남자 품에 들려있는 새끼 공룡의 영상이야. 품에 안긴 공룡은 머리를 갸웃거리기도 하고 눈을 깜빡이기도 해. 어떻게 현대에 새끼 공룡이 있나 싶겠지만 영상 속의 공룡은 인공부화에 성공한 종이라는 거야. 새끼 공룡의 모습만 보면 정말로 인공부화로 태어난 새끼인가? 싶기도 한데 영상을 자세히 살펴본 사람들은 안고 있는 남자의 오른쪽 인조팔과 직원들의 주라기 공원 마크를 확인하곤 사실이 아니라는 걸 밝혀냈어. 사실 이건 일종의 테마파크에서 꾸민 영상이었던 거야. 뒷면에 라인 스트립을 자세히 보면 주라기 월드에 어서오라고 적혀있기도 해. 이걸 본 사람들은 저 사람의 오른쪽 팔보다 새끼 공룡이 더 자연스럽다고 말했어. 그러니까 오른팔 자세도 그렇고 길이도 너무 긴 거 아니야? 맞아. 엄청 의심스러운 오른팔이었지. 인조팔을 걸어두고 진짜 오른팔로는 모형 공룡을 조종한 거야. 영상에 나온 공룡은 백악기 후기 북아메리카에 서식했던 파라사우롤로푸스야. 오리 주둥이처럼 납작한 입을 가지고 있고 몸 길이는 7.5에서 10m 정도에 몸무게는 2.6에서 5톤 이상으로 추정돼서 매우 큰 편이야. 파라사우롤로푸스의 가장 큰 특징은 머리 뒤쪽으로 뻗어있는 약 1m 길이의 구부러진 벼이야. 벼의 길이는 각종마다 다른데 어릴 때는 혹과 같은 외형이었다가 자라면서 길어지고 커져. 한 박사는 파라사우롤로푸스가 내는 소리를 모방하기 위해 장치를 만들기도 했어. 한번 들어봐. 숨을 들이마시고 힘껏 불어서 나온 이 소리가 아마도 파라사우롤로푸스의 소리였을 거라고 해. 두개골의 벼씨 이런 소리를 증폭시켜 최대 1.6km 떨어진 곳에서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어. 파라사우롤로푸스 이야기가 신기했던 꿀꿀이들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2022년 5월 태평양 해저에 설치된 카메라에 놀라운 게 포착돼. 온통 푸른 바다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고요한 바다야. 그런데 왼쪽 아래에서 물고기 떼들이 도망가는 모습이 보이더니 갑자기 어떤 거대한 생명체가 모습을 드러내. 바다의 포식자라면 당연히 상어 같은 게 아닐까 싶지만 척 봐도 모습이 우리가 아는 바닷속 생물과는 많이 달라. 영상을 본 사람들은 아마도 이건 모사사우루스일 거라고 말했어. 영화 주라기 월드에서 백상아리를 삼키던 바로 그 공룡이야. 백상아리가 저렇게까지 작아 보인다고. 아직까지 살아있으면 완전 호러겠는데.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야. 크기와 무게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분분하지만 최대 15m에 몸무게 최대 6톤에 달했을 거라고 해. 많은 사람들이 장경룡의 한 종류로 알고 있지만 오히려 왕도마뱀과 뱀이랑 유사한 점이 많아.
거대한 덩치와 강력한 하악골, 단단한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생태계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어. 암모나이트, 상어, 장기영룡, 심지어 다른 모사사우루까지도 먹었을 거라고 추정돼. 영상 속 모사사우루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바다는 아직까지 우리가 탐구하지 못한 영역이 훨씬 많으니까 정말로 이런 생물들이 존재할지도 몰라. 한 남자가 나무가 가득한 메인주의 숲속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어. 그러다 갑자기 깜짝 놀란 듯 욕까지 해. 하필 길이 끊겨서 그대로 불안정하게 떨어진 남자는 결국 자전거에서 떨어져 넘어지고 말아. 자전거 잘만 타다가 갑자기 왜 그러지? 너 아까 못 봤구나. 다시 한번 보여줄게. 화면 왼쪽을 잘 봐봐. 엄청난 크기의 동물 무리가 보이지 않아? 게다가 잘 들어보면 어떤 울음소리도 나. 비슷하게 생긴 생명체가 포착된 또 다른 영상도 있어. 자동차가 터널을 지나자 탁 트인 풍경이 눈에 보여. 그런데 조금 앞으로 가자 생각지도 못한 동물이 나타나. 웬 거대한 공룡 한 마리가 도로를 걸어다니고 있던 거야. 공룡이 긴 꼬리를 휘두르자 깜짝 놀란 남자가 급하게 커브를 틀어. 다행히도 아슬하게 꼬리에 얻어맞는 참사는 피했지만 방향을 잃은 자동차는 결국 도로 밖으로 떨어져. 영상 속에 나온 저 생명체들을 자세히 보니 저건 스테고사우루스처럼 보여. 아마 생김새가 익숙하게 느껴지는 친구들도 많을 거야. 스테고사우루스는 아프리카 코끼리와 비슷한 몸집을 가진 가장 크고 유명한 검룡이거든. 몸 길이는 평균 약 6.5m에 몸무게는 약 3.5톤으로 거대한 개체들은 7.5m까지도 추정된다고 해. 몸이 길고 통통하며 머리에서 꼬리로 갈수록 몸의 높이가 솟아 올라가는 특이한 구조야. 뒷다리가 앞다리보다 훨씬 길고 전체적인 무게중심도 하반신에 집중되어 있어. 방금 영상에서 봤던 꼬리가 바로 스테고사우루스의 주요 무기야. 꼬리 부분에 골침이라고 부르는 뼈로 된 날카로운 가시가 두쌍 돋아있거든. 특히나 골반이 발달한 스테고사우루스는 꼬리를 휘두를 때 힘이 상당한데 이 가시의 위력은 뼈를 꿰뚫을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이었다고 추측돼. 그런 걸로 자동차를 치려고 한 거야. 맞았으면 진짜 뼈도 못 추렸겠는데. 그러니까 완전 살상병기야. 실제로 스테고사우루스의 골침이 알로사우루스를 가격한 화석이 발견된 적도 있어. 영상들의 진위 여부가 밝혀지진 않았지만 만약 아직까지 스테고사우루스가 실존한다면 정말 잘 피해 다녀야 할 것 같아. 저런 꼬리를 우리 눈앞에서 휘두른다고 생각해봐. 정말 공포야. 스테고사우루스랑 마주치고 싶지 않은 꿀꿀이들은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2015년 9월 5일 놀라운 영상 하나가 인터넷에 올라와. 하늘을 날아다니는 저 생명체의 모습을 잘 봐봐. 평범한 새라기엔 어딘가 범상치 않은 모습이지 않아? 바로 미국 아이다호주 보이시 상공을 비행하는 익룡으로 추정되는 생명체가 찍힌 거야. 이 영상을 본 사람들 중에는 자신도 거대한 익룡을 본 적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여럿 있었어. 뭔가 다른 공룡들 중에서는 가장 실존 가능성이 있어 보여. 이 영상이 진짜였으면 좋겠다. 익룡은 날개가 있는 용이라는 뜻으로 지구 역사상 비행이 가능한 가장 거대한 동물로 진화시켰어. 새처럼 날아다니는 생물이고 부리와 긴 목, 날개를 가지고 있어. 하지만 지금의 조류나 박쥐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독특한 비행동물이야. 특히 앞다리 근육이 매우 발달되어 있어서 앞다리로 땅을 박차고 날아올랐을 거라고 여겨져. 현재까지 알려진 익룡 중에는 조류와 다르게 비행 능력을 상실한 종이 전혀 없다고 해. 날개를 퇴화시키고 다리를 발달시키면 지상생활이 가능한 조류와는 다르게 좀 더 비행에 특화된 신체, 움직임을 제약하는 팔다리에 비막 등이 있어서 육상생활을 한 종이 없을 거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어. 영상의 진위 여부는 알 수 없지만 현재까지 살아있는 넓적부리 황새를 생각한다면 익룡이 아직까지 살아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 한 남자가 밝은 표정으로 자연 속에서 영상을 찍고 있어. 그런데 갑자기 저 멀리에서 괴상한 소리가 들려와. 깜짝 놀란 남자는 카메라에게 이 소리 들었냐고 물어봐. 목소리를 낮추고 천천히 소리가 난 방향으로 걸어가자 앞쪽에 어떤 생명체의 형태가 보여. 더 자세히 보기 위해 카메라로 확대해보니 남자는 저건 분명 공룡이라고 말해. 아니 저게 공룡이라고. 이건 내가 본 공룡 중 가장 못생긴 공룡이야. 남자는 이 공룡을 책에서 봤는데 냄새를 잘 맡을 수 없을 거라며 계속해서 관찰하다가 공룡이 드디어 사람을 발견했는지 갑자기 미친 듯이 쫓아오기 시작해. 손에 땀을 쥐는 추격전이 시작되고 물웅덩이를 건너지 못해서 이제 괜찮지 않을까 싶지만 지능이 높은지 물이 없는 옆쪽으로 건너서 계속해서 쫓아오며 영상은 끝나. 이건 2010년 3월 30일에 올라온 영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봐서 무려 900만 조회수를 달성하기까지 했어. 아직까지도 매년 찾아와서 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 어쩌면 이 영상이 가장 유명한 공룡 목격 영상일지도 몰라. 이런 공룡은 만나고 싶지 않아.